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여기 훌륭한 분들이 많이 계시고 특별히 이렇게 책을 써주신 저자분들 모시고 또 이렇게 온라인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을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다양성위원회에서 추천한 도서, 그 도서의 저자님들을 이렇게 저자 선생님들을 모시고 북콘서트를 하는 날입니다. 저는 이 책을 보고 굉장히 반가웠습니다. 저는 참고로 제 소개를 간단히 먼저 드려야 되겠죠. 저는 서울대학교 윤리교육과에서 통일교육을 주로 가르치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통일교육연구센터장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주제가 그리고 이 책이 훨씬 더 반갑게 느껴졌습니다. 지금 여기 온라인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오신 분들도 계실 텐데 우리가 책의 이야기를 책을 쓰신 분들의 그 말씀을 통해서 들을 텐데 저는 간단하게 우리 서울대학교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서울대 구성원들이 많이 들어와 있을 텐데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수업을 듣고 있는 학생들 중에 고향이 북쪽인 학생들이 10명가량 됩니다. 제가 아는 학생 이야기를 한번 해줄까요? 지금 학교를 다니고 있고 저랑 자주 연락을 하는데요. 그 친구가 16살 때 엄마와 함께 밤에 강을 건넜어요. 그날 눈물이 그렇게 많이 났다고 합니다. 왜 눈물이 났을까요? 떠나기 싫어서? 또? 자유를 찾아간다는 그 강력한 의지. 자유를 찾아간다는 의지 때문에? 너무 무서워서?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요. 이 친구가 16살이었는데 소녀예요. 자기 동네에 자기가 사랑하는 오빠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이 맞는 거죠. 자, 여러분들, 우리는 고향이 북쪽인 친구들 이야기하면 가난하게 살다가 대한민국에 와서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지만 그리고 여기에 살면서 정착하는 동안에 굉장히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요. 저 그래서 굉장히 대단한 거대 담론을 중심으로 이야기했지만 저는 우리 서울대학교 학생이 저에게 가르쳐준 이야기가 굉장히 울림이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오빠를 이제 나는 언제 볼 수 있을까? 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분단이라든지 통일이라든지 또는 이제 북한 이탈 주민들이 한국에 정착해서 살아갈 때 우리가 책이나 활자화된 것으로 보지 못하는 사람들의 진정한 삶의 스토리가 아닐까 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사례는 지금 오늘도 이 캠퍼스 어딘가에 있는 우리 학생의 이야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이 절박한 삶이라고 하는 이 멋진 제목으로 이렇게 북콘서트를 하게 돼서 굉장히 반갑고 고맙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저자 두 분 선생님의 말씀을 들을 텐데요. 간단하게 지금 우리 도서관에서 이렇게 있는데 제가 옆에 열람실 이렇게 공간에 갔더니 우리 절박한 대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요. 온라인으로 수업 듣는 친구, 인터넷 강의 듣는 친구, 코로나 시대에 대한민국의 기성세대들, 중년들도 참 절박한 삶 속에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자영업자들도 마찬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절박할 수 있지만 어쩌면 이 책에 나오는 이 5분의 이야기는 과연 그 삶 자체가 얼마나 절박했을까. 그리고 이분들이 저 멀리 있는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이모의 이야기라면, 엄마의 이야기라면, 내 딸의 이야기라면, 물론 이제 나이가 좀 있지만 그런 생각으로 저는 이 책을 읽었는데 읽으면서 막 가슴이 찌릿찌릿한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오늘 서울대학교 다양성위원회 북콘서트에서 마련한 이 시간이 여러분들 저 멀리 있는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캠퍼스에도 있고 우리 주위에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의 이야기일 것이다. 이런 생각으로 함께 참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사회자로서 이제 제가 이제 오프닝을 하고 간단하게 이제는 시간을 우리 저자 선생님들께 드릴까 합니다. 진행의 과정을 말씀을 드리면요. 선생님들께서 총 5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하나, 둘, 셋, 넷, 5가지의 말씀을 주실 거예요. 근데 각각의 주제에 대한 이야기가 끝나면 여러분들께서 사전에 주신 질문들에 대해서 또 저자 선생님으로부터 또 이야기를 듣고 새롭게 여러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시면 그 질문들도 저희들이 잘 정리해서 선생님들께 말씀을 듣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준비가 됐나요? 네. 선생님들 떨린다고 하셨는데
네, 괜찮았습니다. 아, 이제 괜찮으신가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순서를 이제 두 분 선생님께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프닝을 너무 멋지게 해주시네요. 아이고, 아닙니다. 어느 분이 먼저 시작하실까요? 네. 간단하게 선생님 소개를 해주시고, 뭐 물론 이제 책 읽어서 아실 테지만 네. 여기 보니까 이제 소개도 있고 그렇대요. 네, 소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그 서울시립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고요. 또 서울가정법원에서 주로 이혼 상담하고 있습니다. 네, 이 책 이제 소개하기 전에 저는 그래서 이제 강의하고 연구하고 그리고 상담하고 네, 주로 이제 이 세 가지로 이렇게 하고 있고요. 이제 연구하는 과정에서 처음으로 북한 이주민들을 만났던 그 경험을 한국가족관계학회 학회지에 보고를 하고 이제 학회지가 20페이지 정도로 이렇게 정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못다한 이야기를 좀 대중들하고 함께 나누고자 이 책을 이렇게 적게 됐습니다. 근데 제 이름은 아버지가 지어주셨고요. 온전 전에 기둥제 넘칠 남인데요. 그러니까 온전히 어디서든지 좀 지혜나 지식이나 재물도 이렇게 넘쳐나서 결론적으로는 좀 많은 사람들하고 함께 이렇게 나누라는 의미로 이렇게 지어주셨고요. 필명은 이렇게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근데 그 출판사 계약할 때 이렇게 좀 적어야 해서 이거는 제가 지었는데요. 넘칠 남의 빼어날 수. 그래서 이 책의 토대가 되는 연구가 주제가 심리사회적 자원이다 보니까 이 책을 읽고 독자들이 읽으시는 분들이 좀 더 본인들이 갖고 계신 어떤 장점이나 자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몰랐던 것을 이렇게 꺼내서 보시고 또 5명의 주인공들을 통해서 그 본인의 어떤 그 마음을 이렇게 다시 한번 보셨으면 좋겠다는 의미로 그렇게 지었습니다. 네, 제가 하고 있는 일들이고요. 이제 그 성격적인 특징으로 제가 이렇게 3가지를 적었는데요. 지금은 좀 이렇게 떨려서 그렇긴 한데요. 굉장히 좀 단순한 이런 삶을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하고 싶은 것은 그냥 이렇게 먼저 좀 하고 보는 그런 성격이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책 중간중간에 이렇게 추천해 주신 김 작가님께서 이렇게 설명해 주신 것처럼 좀 이렇게 앞뒤 가리지 않고 이렇게 좀 앞으로 직진하는 그런 모습이 이제 여기저기 조금 이렇게 드러나 있습니다. 그리고 좀 이렇게 자원을 왜 봐야 되는가 그런 생각을 했을 때 교수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왔다 그러면 굉장히 좀 못 살고 가난하고 좀 못 배우고 그런 편견이 우리들 안에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만난 몇 분들을 이렇게 경험을 해보면서 나보다도 훨씬 그 많은 강점들이 있구나. 굉장히 나는 이렇게 좀 작은 이런 사회에서 그간에 좀 보지 못한 것들이 많은 것 같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그 자원에 이렇게 좀 관심을 가지는 것도 뭔가 이제 그 저의 어떤 열등감이나 없는 부분 앞에 이제 머릿말에 나오는 것처럼 좀 더 이렇게 나 이런 거 하고 있어. 나 사회적으로 이런 위치에 있어. 이런 것들을 좀 보여주지 못하고 그런 부분에서 뭔가 결핍해서 뭔가 나는 좀 이런 것도 좀 해야 되겠구나 하고 싶다. 그런 개인적인 생각에서 이 책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거창하게 이것을 통해서 내가 뭐 어떤 것을 이렇게 하고 싶다 그런 생각은 없었고요. 제가 이렇게 연구를 그래도 좀 성실하게 이렇게 한 거에서 좀 더 그 내용들을 좀 같이 이렇게 좀 담고 싶고 나누고 싶고 그런 개인적인 생각에서 출발을 하고 잘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네, 곽 교수님, 네, 네. 반갑습니다. 전 서울시립대학교 자유융합대학 교양교육부에서 학생들 글쓰기, 뭐 인문학 이런 것도 문화적인 것도 마찬가지고 주로 이런 강의를 하고 있는 곽상희입니다. 전준환 박사님하고 같이 이 책을 쓰게 돼서 굉장히 기쁘고요. 특히 2021년도 뭐 그 이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팬데믹 코로나 이걸로 인해서 절박이라고 하는 이런 키워드가 우리 사회를 완전히 장악한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자면 그 출판사도 전략적으로 제목을 전략적으로 절박한 삶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가지고 조금 주목을 받게 된 계기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한편으로 다양성위원회에서 저희 책을 또 선정해 준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저는 오늘 그 교수로서 이 자리에 온 게 아니고요, 작가로서 왔기 때문에 제가 이제 어떻게 해서 글을 썼는지 그런 간략한 소개만 좀 해드릴까 합니다. 저는 고향이 전라남도 진도입니다. 진도. 그러니까 2014년도 이전까지는 굉장히 참 보배스러운 그런 섬에서 태어났다고 생각하는데, 그 코로나 세월호 사건 이후로 인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공간이 돼버린 그곳에서 제가 좀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백목학이라고 하는 곳과 저희 집이 한 15분에서 한 20분 정도 거리에 있는 그런 곳이고, 늘 고향을 갈 때마다 지나칠 수밖에 없는 그런 곳에서 태어났습니다. 근데 저는 도시에서 태어나지 않고 시골에서 태어났고, 또 게다가 섬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많은 것들에 대해서 좀 결핍을 태생적인 어떤 결핍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을 안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늘 가난, 그 다음에 어떤 결핍, 질병, 이 세 가지가 제가 글을 쓰게 된 원동력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가난했다라고 하는 것에서는 이제 아버님이 이제 원래 말단 공무원을 하셔가지고 이제 7식구가 먹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아주 예전에 뭐 그 공무원 월급으로 그 박봉으로 뭔가를 제 꿈을 이뤄내고 제가 원하는 것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가난에 대한 것이 있었고요. 결핍 같은 경우도 제가 글을 쓰게 된, 혹은 글을 좋아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뭐냐면 중학교 때였어요. 친구 이야기인데, 그 친구네 집에 갔더니 그 친구는 진도에서도 좀 잘 사는 집안이었어요. 아버지가 건축가였고. 근데 그 친구 집에 갔더니 서재가 이렇게 딱 있는 거예요. 서재가. 저희 집에는 없는 서재. 막 거의 하드카바로 되어 있고 이렇게 완전히 뭐 전집이 다 있는 그런 서재가 있었어요. 저걸 보면서 우리 집에는 없는데 저 책을 제가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이 뭘까를 고민하다가 저 책을 매일매일 빌려오는 거예요. 빌려와서 한 권씩 한 권씩 제 머릿속에 집어넣는 거. 이게 유일하게 저 책을 내가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는 다행스럽게 또 그 책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전집을 사게 되면 같이 딸려 나오는 사은품 이런 거에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 친구는 사은품에, 그래 너는 그거 비록 이 책이 너의 집에 있지만 너는 사은품에 관심이 갖고, 나는 너가 구매한 이 책을 내가 보겠다 해서 웬만한 세계문학 전집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중학교 3, 고등학교 넘어가는 그 시기에 보게 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책을 갖지 못한 그 결핍이 어떻게 보자면 문학을 할 수 있는 그 원동력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질병이라고 아까 말씀드린 것은 저희 할머니께서, 친할머니께서 한 16년 이상을 투병생활을 하셨어요. 근데 이 얘기를 하면 제가 또 울컥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 뭐 사고로, 그러니까 그 개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선택을 하셔가지고 그 부분을 생각하면 좀 되게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니까 시골이다 보니까 동네 이제 우물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원래 할머니가 천식이 너무 심해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뛸 때마다 늘 목소리 안에서 그 목 안에서 가르랑거리는 소리가 늘 났었어요. 그게 이제 뭐 현대 의학으로는, 그때 당시의 의학으로는 치유가 안 되는 그런 병이어가지고 나중에는 할머니가 이제 그렇게 극단의 선택을 하셨죠. 그래서 그걸 볼 때마다 어떤 제 안에 있는 그 가난과 이 결핍과 이 질병이라고 하는 것을 늘 성장하는 과정 내에서 봐왔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좀 글로 승화시킬 수 있을까? 어떤 이 약간의 어떤 삶의 어떤 에너지, 내지는 결핍된 것들, 약간의 분노 같은 것들, 세상에 대해서 뭔가를 외치고 싶은데 이게 어떤 방식일까를 선택하다가 글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 올라가면서 이제 그 교내 100일장 대회를 했는데, 그게 이제 또 일출이라고 하는 시를 썼는데 그게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아가지고 그 덕분에 계속 글을 쓰게 되고, 또 신문도 만들게 되고, 기자도 좀 하게 되고, 또 국문과도 가게 되고, 대학을 국문과로 가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또 뭐 계속 글 쓰는 것 자체가 워낙에 재밌고 또 제가 좋아해서 석사 박사까지 해가지고 지금까지 오게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우연한 기회에 전주란 박사님과 또 컨택이 돼가지고 좀 값진 원고가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좀 살려볼 수 있나. 처음에는 이런 대화도 아니었어요. 그냥
제 연구실은 1층이고 3층에 이제 복사하는 데가 있는데 거기 잠깐 복사하러 갔다가 우연찮게 만나가지고 뭐 전공도 모르고 아예 안면도 없을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때 이제 이런저런 뭐 간단하게 몇 번 보다 보니까 이제 또 뭐 전공은 뭐세요 이렇게 그 주변에 대해서 묻는 그런 게 있어가지고 그런 기회를 통해 가지고 또 이 인터뷰 자료 정말 날 것 그대로의 인터뷰 자료를 봤을 때 그 충격 같은 게 있었습니다. 이거를 저는 그냥 뭐 답변 묻고 답하는 그런 문답 형식의 글이 아니라 이걸 정말 소설처럼 한번 써보고 싶다라는 그런 욕망이 있어가지고 잘 어떻게 버무려져가지고 이 절박한 삶이 절박한 시기에 적절하게 출판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네. 아유, 고맙습니다. 이 두 분의 말씀을 들으니까 우리는 항상 활자가 되고 난 이후에 이걸 보잖아요. 그리고 읽으면서 내가 마음에 드는 구절은 접어넣기도 하고 밑줄도 치기도 하는데 활자가 되기 이전에 나는 누구였던가, 네. 나는 무엇이 결핍되었고 무엇을 열등하다고 생각했고 뭐 이런 말씀을 들으니까 어쩌면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 이 책이 결핍을 극복하기 위한 글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느끼기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결핍과 종류는 다르지만 비슷한 그런 내용을 내 눈에는 잘 띄지 않았을까, 내 글에는 더 멋지게 나오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도 하게 되네요. 맞나요? 네, 네. 또 한편으로 아까 질문 중에 왜 글을 쓰게 되는가, 왜 글을 썼을까 하는데 저도 직업적으로 글을 써야 되는 직업인데요. 네. 우리는 숙제하느라고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누가 시키면 거기 학생 때 석사, 박사, 논문도 이렇게 시간에 맞춰서 쓰고 그런 스트레스가 있었지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찾아가서 글을 쓴다는 것이 좀 우리 대학에 있는 사람들과는 약간의 좀 차이가 좀 어느 정도 공통점도 있지만 차이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네. 학생이 한 질문 중에 학부생인데요. 여기 주람 선생님한테 질문이 왔는데 네. 가정법원에서 상담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북한 이탈 주민을 대상으로 상담할 때 그러니까 북한 이탈 주민이 아는 사람과 상담할 때 이런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런 질문을 하시네요. 네. 그 북한 이탈 주민을 대상으로 상담한 적은 아직 없고요. 이혼 상담을 하신 적은 없다. 네, 네. 그러니까 네, 심리 상담을 북한인들 대상으로 한 적은 없고요. 근데 제가 주로 만나서 상담을 하는 분들은 한국에서 태어나신 한국 분들을 상담하고요. 그 장이 이제 여러 장이 있는데 법원이라는 곳에서는 주로 이혼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 가정법원에서는 협의혼을 신청하면 의무 면담이라는 걸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을 활동을 하고 있고요. 북한 이주민을 대상으로 상담할 때라고 질문을 주신 거 보니까요. 제가 이제 어느 정도 이 인터뷰에서 상담을 했다고 이해를 하셨나? 네,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해요. 네, 그래서 그 어머님들도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또 뭐 제가 상담을 받았으니까요. 이런 말씀을 하신 거 보면 인터뷰인지 상담인지 이렇게 좀 헷갈려 하시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는 했거든요. 그때마다 제가 이거는 상담이 아니라 인터뷰다고 이렇게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도 뭔가 이렇게 그간에 좀 쌓였던 것을 말씀하시고 계속 이제 그런 상담이라고 자꾸 인식을 하셨던 부분이 있어요. 주의해야 할 점은 글쎄요. 그러니까 저는 상담에서는 심리 상담에서는 뭔가 상담 목표를 갖고 그 이제 내담자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어떤 의지나 어떤 상담사의 어떤 목표 지점이 있는 반면에 이 인터뷰에서는 그런 것들이 아니고 단순히 연구의 문제를 풀기 위한 것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머님들이 갖고 계신 어떤 심리적인 자원이 뭐였는지, 그리고 이 남한 땅에 적응하기 위해서 활용한 자원들이 뭐였는지 이것을 꺼내는 게 이 인터뷰의 핵심이었어요. 예, 그래서 뭐 용기라든지 어떤 분은 내려놓음이라든지 뭐 회피라든지 되게 많은 어떤 그 마음 안에 있는 것들을 사용을 하거든요. 우리는 인식을 하지 못할지라도.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굉장히 좀 상담이 아닌 좀 즐겁게 얘기를 나눌 수 있었던 그런 면에서는 완전히 다른 영역이다라고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상담이고 네. 상담을 일을 하고 계시고 네. 또 우리 그 북한 이탈 주민 5분을 만나서 또 인터뷰도 하고 이러니까 상담과 인터뷰 이것들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네. 이게 궁금한가 본데 또 우리 학생 한 명이 그 선생님 한 분이 이게 네. 질문을 하시는데 이 책이 인터뷰 집인데도 내담자의 반응에 대해 상담자의 마음을 모두 묘사한 것이 독특했습니다. 상담자의 마음도 묘사되어 있는 것이 독특했다. 네, 이런 진짜. 형식을 취하신 이유에 대해서 궁금하다고 하는데 좀 뒤에 이제 또 자세한 이야기가 나오겠지만 질문이 네. 올라왔으니까 한번 두 네, 분 네. 말씀 한번 주실까요? 네. 저는 제가 살짝만 말씀드리고 아마 네, 네. 그러니까 원래 그 인터뷰 집들을 보면 저도 이제 이 책을 구성할 때 같이 이제 뭐 논의도 하고 있었는데 주로 어떤 그 문의하는 사람이 있고 답하는 사람 거의 문답 형식으로 되어 있는 되게 무미건조한 그런 글이 좀 많았어요. 그래서 물론 선생님이 저에게 초고를 줬을 때도 그 녹취록을 줬을 때도 그걸 보고 너무 문답 이런 형식으로만 되어 있어서 이거를 과연 독자들이 인내심을 가지고 끝까지 읽어낼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뭐 중간에 어떤 그 난도 휴직이 좀 쉬는 시간이라든가 뭔가 숨을 고를 수 있는 혹은 맥락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여백의 미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원고를 보면서 사실 그 중간중간에 마음의 소리 혹은 카메라의 시선을 담아낸 것은 이제 거의 제가 이제 대부분 써냈거든요. 그래서 물론 선생님은 현장에서 인터뷰를 했지만 저는 글을 통해서 이 북한 여성분 5분과 또 만났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만나고 저는 활자화된 텍스트를 통해 가지고 만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떻게 보자면 그 내담자와 글을 통해서 얘기를 하면서 이 부분에서는 한번 쉬어야 되고 이 부분에서는 아마도 전유란 박사님의 마음이 이해했을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쓰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기획 의도라든가 전략이 좀 맞아 떨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독자들도 마찬가지, 특히 이제 그 마음의 언어, 카메라의 시선이 담겨 있는 그런 텍스트를 보면서 조금 지금까지 있어왔던 짤막짤막한 내용의 어떤 그 에피소드를 하나로 또 엮어낼 수 있는 그런 전략적인 것이 좀 통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재밌네. 그 또 한편으로 들으면서 질문이 생겼는데 원 소스는 선생님이 이제 인터뷰를 하신 거고 연구를 네. 하시고 네. 그 소스를 또 선생님께서 보시고 이게 이제 뭐라고 이 책으로 나올 수 있게 이렇게 네. 만들어내셨잖아요. 그러니까 원 소스를 가지고 계셨는데 만들어졌을 때는 느낌이 어땠나요? 내 이야기도 나의 감정을 선생님이 이렇게 풀어놨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중간중간 그 저자의 좀 옆모습 같은 게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게 한 90% 이상은 실제 제가 생각했던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회과학자고 제가 박사할 때까지는 이렇게 통계를 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좀 딱딱한 글쓰기나 이런 것들이 많았었고, 그리고 이게 되게 좀 의미 있는 자료다라고 좀 나중에 생각을 하게 돼서요. 그걸 이제 좀 초안을 이렇게 써가지고 이게 내가 이렇게 재미없게 쓰면 아무도 보지 않을 텐데 이것을 어떻게 좀 입체적으로 조금 생동감 있게 이렇게 좀 이렇게 살려주셨는데요. 너무 이렇게 저는 이렇게 재밌는 거예요. 이렇게 다시 읽어도 재밌고, 예. 그리고 이런 부분에서 내가 북한 이주민에 대한 이런 편견을 가졌었구나 이런 생각들도 굉장히 많이 하게 됐고요. 그리고 이렇게 몇 분 친해지신 분들은 또 직접 말씀도 해주세요. 그렇게 인터뷰 하시면 우리들이 기분 나쁘다고. 예, 그래서 나중에 인터뷰 하실 땐 그런 질문은 어떤 방식으로 돌려서 하시는 것이 더 좋다. 예, 이렇게도 이제 말씀해 주시는 분들도 생겼어요. 그래서 조금 독자들은 아직 북한이라는 주제가 굉장히 생소하고 그렇잖아요. 예, 그렇다 보니까 남한에서 태어난 연구자가 뭔가 북한 사람들을 만났을 때 어떤 생각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드러내고 싶었어요. 예, 그것을 이렇게 교수님께서 잘 이렇게 입체감 있게 살려주셔서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자연스럽게 두 분 저자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네. 자연스럽게 우리가 책으로 네, 빨려 네, 들어가는 것 그래요? 같네요. 저는 이제 출간 동기에 대해서 이야기가 저도 박사 논문으로 이 네. 인터뷰를 8명 해가지고 했는데 그걸 갖다 드리면 또 혹시 책을 써주실까요? 네. 네.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으로 준비하신 네. 출간 동기에 대해서 이제 지금 어느 정도 네. 말씀이 나왔지만 거기에 대해서 네. 좀 말씀을 한번 주십시오. 네. 저는 본래는 전공이 가족학이라는 전공이고요.
사실 북한 연구는 굉장히 좀 우연히 다가왔어요. 예, 여기 이제 제가 책에 적은 것처럼 뭔가 제안을 받았을 때 제 전공도 아니고 또 아는 바가 전혀 없어서 뭐 사업 보고서를 묶는 일은 할 수 없다 이렇게 이제 기록을 했었는데요. 이제 또 글을 엮는 거는 주제는 달라도 좀 할 수 있는 일이다 보니까 우연히 이제 그 복지관 관장님을 만나게 됐고 거기서 이제 연구 보고서를 엮으면서 우연히 이제 그 북한 이주민들을 몇 명 만나게 된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그 과정 중에 좀 시간상으로 교육부에 이제 그 저희 한국연구재단에 이렇게 신청할 수 있는 펀드들 있잖아요. 네, 그걸 신청하게 됐고요. 그래서 제가 처음 만났을 때 그리고 제안을 받았을 때 왜 북한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내가 하지 못한다고 했을까? 내가 가족학 전공자이기 때문인지, 북한에 대해서 많은 뉴스들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박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한 그 단어에 대해서 좀 집에 가서 이렇게 진지하게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북한 이주 여성들이 어떤 사람일까? 단순한 호기심에서 좀 시작이 됐고요. 좀 글쎄요, 이게는 뭐 그냥 글쎄 이렇게 자원에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없는 것보다는 있는 거. 그래서 이 여성들도 한국 땅에 왔을 때 어떤 식으로든지 적응을 하고 살아가는데 이분들이 마음에 어떤 자원이 있을까? 이런 주제로 연구를 해보면 재밌겠다 해서 질적 연구를 이제 배우고 다녔을 시점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연구를 위해서 인터뷰를 한 겁니다. 5명을.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요. 조금 이제 시간이 지나서 인터뷰한 시점은 2014년도고요. 이제 바쁘게 뭐 강의 다니고 이제 일상생활을 살다가 코로나가 2020년도 1월에 터졌잖아요. 그리고 이제 막 분주하게 살다가 좀 오랜만에 책상 앞에 이렇게 앉아 있을 때에 이렇게 컴퓨터에 이모티콘이 이렇게 다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태로 살다간 진짜 안 되겠다. 바탕화면에 이렇게 막 이게 많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도저히 저장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좀 자료를 정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다가 눈에 이제 띄었어요. 2014년도에 제가 연구했던 거고 또 끝나고 같이 식사를 하면서 그 5명의 어머님들이 꼭 자신의 이야기를 세상에 내달라고 했었어요. 그리고 제가 약속을 했었는데 그냥 저 살기 바빠가지고 그냥 망각하고 있었던 약속이에요. 그래서 좀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는데 하면서 그냥 일주일 동안 그거를 막 다 묶었어요. 일단 이게 어떤 식으로 되든지 간에 일단 그냥 약속은 어떻게 지켜야 되겠다 이 생각에요. 그걸 다 묶고 2020년 3월 8일 날 교수님께 메일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제가 주변에 알고 있는 국문학과 교수님은 유일한 교수님 한 분이었어요. 그래서 가장 뛰어나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뛰어나서가 아니고 그냥 아는 분이 딱 한 분이었기 때문에. 아는 분 중에는 가장 뛰어나신 분이네요. 그래서 그래서 어떻게 좀 이거를 좀 살려달라고 좀 졸랐죠. 그리고 그때부터 그냥 18일 동안 쓴 거예요. 그냥 이렇게 뭐라 그러지? 약간 이렇게 좀 홀릭한 상태로 그냥 밥 먹고 뭐 화장실 가고 이런 거 빼고는 그냥 너무 이게 가치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누가 아무도 안 보더라도 이 둘이 써야 되겠다. 그냥 그 생각 하나로 딱 마무리를 하고 나니까 18일 걸렸어요. 그리고 제가 그 그랑아리랑 컨택한 이유는요. 저는 그 하드카바 석박사 논문을 쓰면서 되게 회의감을 많이 들었었어요. 이거를 그 학계에 있는 사람들만 본다면 이렇게 되게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이게 물론 이제 어떤 뭐 가치가 있죠. 근데 되게 좀 이게 성에 차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것을 어떤 식으로 대중과 소통하고 싶은 좀 개인적인 생각이 컸어요. 그래서 그랑아리에서 예전에 아케이드 프로젝트라는 게 있었고요. 여기 서울대학교 그 강주원 씨가 쓰신 책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아케이드 프로젝트 3번을 제가 쓰겠다라고 옛날에 전화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랑아리.
예, 그리고는 게을러서 못 쓰고 해서 일단 그냥 여기에 컨택을 해보자 이런 생각을 했고요. 바로 계약을 하게 됐어요. 예, 그래서 저희 원고 넘기고 그렇게 조금 일사천리로 되게 감사하게 많은 것들이 좀 순조롭게 진행이 됐던 그런 책인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이메일 받고 어떠셨는지. 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도 모두 발언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전준환 박사하고 복사하다가 정말 우연하게 제 수업 자료 복사하다가 만나가지고 이렇게 몇 번 컨택하는 과정에서 되게 안타까웠어요. 그 원고 자체를 처음 봤을 때 아까도 충격이라고 했는데 이거를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을까? 그것을 고민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의미 있는 책을 내자라기보다 되게 아까운, 되게 중요한 데이터가 있는데 이거를 써먹지 못하는 그 안타까움. 구술은 많은데 이거를 엮어낼 수 있는 기술이 없어서 되게 안타까운 거 있잖아요. 이걸 제가 갖고 있는 기술은 어쨌든 구술을 엮어내는 어떤 기능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서 이 수많은 자료들을 어떻게 좀 의미 있게, 좀 유연하게 나름 어떤 서사성을 띤 그런 문학으로 혹은 어떤 기록 문학으로 좀 승화시킬 수 있을까 이런 것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작업을 하게 됐고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제 문학을 연구하고 또 뭐 박사 논문도 마찬가지 그 손창섭이라고 하는 작가를 또 연구했었고요. 그래서 북한 또 관련해서는 뭐 처음 만난 사람들 이런 독립 영화가 있는데 영어로 헬로 스트레인지라고 하는데 그런 북한 이주민이 한국에 와서 어떻게 정착을 하고 자기 정체성의 어떤 흔들림, 위태로움 이런 것들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는지 어떤 것이 결핍되어 있고 그 결핍을 어떻게 승화시켜 나가는지 그런 것들을 좀 연구하는 논문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뭐 국제시장이라고 하는 것들. 그래서 흥남부도 철수하는 그 과정 속에서 이제 북한 이주민이 어떻게 이제 남한으로 어떻게 넘어오게 되는지 일단은 뭐 그런 정도. 그 다음에 또 전준환 박사님하고 뭐 가장 최근에 쓴 거지만 이제 북한 사람이 뭐 남한 사람 되기 여성 네 분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여가라고 하는 이 개념을 어떻게 북한 사람들이 남한에 와서 정립해 가는지 그 과정을 연구했던 그런 결과물로 또 나오게 되는데 저도 이제 북한 문학에 대해서 약간의 관심은 좀 있었어요. 그냥 인터뷰 자료를 가지고 뭔가를 만들어 보자라기보다 저도 어느 정도 북한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었고 북한 문학 관련해서도 뭐 장혜성의 두만강이라든가 이런 작품도 좀 읽어봤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 생생한 증언록 같은 걸 읽으면 제 어떤 문학적인 스펙트럼을 좀 확장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좀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원고를 받고 아주 거친 원고였지만 이걸 어떻게 묶어낼 수 있는지 그런 고민들을 좀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터뷰 자료를 그대로 이렇게 옮겨내는 것도 중요한데 그거를 퇴고하는 재미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전준환 박사님과 그 내담자 간에 있었던 그런 에피소드 여러 가지 어떤 상황에 대한 묘사도 있습니다만 또 그거는 그 나름대로의 생생한 증언이었고 저는 또 곽상인 버전의 또 다른 인터뷰 증언록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좀 입체화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 문장 구조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어긋나 있어요. 실제로 보면 북한 말투로 있고 그다음에 간투사라고 하죠. 중간중간에 뭐 거시기 하는 것들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고 또 주어와 서로의 어떤 호응 관계가 잘 안 되어 있고 말이다 보니까 정리가 안 된 그런 날 것 그대로의 문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어쨌든 텍스트화 할 때는 맞춰줘야 되는 거잖아요. 독자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막 이런 얘기했다가 저런 얘기했다 이게 막 중구 남방으로 왔다 갔다 하고 막 이러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조금 구조화하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렸어요. 그래서 실제로 아까 18일 걸렸다고 했는데 저도 18일 동안 이 글을 쓰면서 어떤 정리, 뭐 구성 다시 하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썼던 것 같아요. 이게 이 코로나 상황이 지금 이게 아이러니컬한데 제가 강의를 하려고 뭐 강의실 간다라든가 그럴 때 이제 소비되는 그런 시간을 지금은 다 연구실에 줌으로 수업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이동 시간이라든가 이런 것에서 많은 어떤 스페어 시간이 있어가지고 더 여기에 집중할 수 있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몇 편의 논문을 썼던 이력이라든가 북한에 대해서 그래도 관심을 갖고 있었던 것들 어떻게 하면 이 좋은 소스를 조금 더 엮어가지고 아름답게 세상에 내놓을 수 있을까? 아주 거칠지만 좀 비단결처럼 텍스트를 좀 완성해 보자라고 하는 그런 욕망 때문에 전준환 박사님과 또 잘 또
또 의기투합해가지고 좋은 결과물이 나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 아유 고맙습니다. 저는 출간 동기를 들으니까 박수를 치고 싶어요. 박수를. 안 그러신가요? 아 이거 들으면서 참 unheard voices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듣지 못한 목소리를 이렇게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데 이게 바로 우리 서울대학교의 다양성위원회가 존재하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또 우리 전주람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그 어머니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든 내 이야기를 들려달라고 하는 그 약속을 지킨 것에 대해 가지고도 제가 감사하고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18일 만에 글 썼다고 해서 제가 이걸 조금 전에 이렇게 봤는데요. 여러분들이 몇 쪽인 줄 아세요? 406쪽이에요. 2주 반 정도 되는데 우리 학생들 혹시 뭐 2주 반이면 10쪽짜리 보고서 쓰기도 어렵죠. 근데 그 18일 동안 온 마음과 정성과 이런 것들이 다 녹아있지 않을까 싶어서 정말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제 그 출간 동기와 관련해서 우리 학부생이 또 질문을 하셨는데 인터뷰 이전에 탈북민에 대해서 가졌던 편견이 있으셨는지 그리고 인터뷰 과정에서는 나의 생각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이런 질문을 주셨네요. 네. 편견이 되게 많은 사람인지를 또 한 번 깨닫게 된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되게 그 책에서도 여기저기서 이렇게 나왔지만 조금 맥락에 맞지 않는 답변을 하신다든지 아니면은 뭐 인터뷰 도중에 저한테 보험을 파시려고 하는 일이라든지 네 봤어요. 보험. 네네 보험 하나 하셨어요, 그날? 네, 안 했습니다. 아, 안 네. 했어요? 아. 이건 아니다. 네, 나는 인터뷰를 하러 왔다. 이것을 계속 마음으로 경계를 지으면서 절대 들지 않았어요. 네, 그리고 아, 줄다리기 같이. 네, 하나 할만한데. 네, 그리고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마음 안에 갖고 계신 것을 표현해보라 했을 때 뭔가 이렇게 손에 안 묻는 크레파스, 네, 그거를 이렇게 딸을 갖다 주고 싶다라고 하셨을 때 내가 산 건데 흔쾌히 드릴 수도 있잖아요. 근데 드리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되게 좀 순간에 뭔가 이렇게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작지만 되게 욕심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 너무 웃긴 거죠, 혼자. 너가 그렇게 손에 안 묻는 크레파스를 갖고 싶었냐? 이제 혼자한테 또 말하면서 드리긴 싫고 막 이런 되게 좀 그냥 저 혼자 되게 좀 재미있는 이런 일들을 겪었어요. 북한 이주민에 대한 편견은 저는 되게 많은 사람이에요. 네, 많은 사람인 것 같고요. 그리고 그분들을 만날 때마다 되게 나는 가방끈도 길고 되게 공부 많이 했고 많이 알아. 이런 것이 되게 깔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의식적으로 그런 것들을 좀 내가 생각을 안 해야지. 그리고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는 것을 좀 의식적으로 제가 인식을 하고 인터뷰를 좀 하려고 하는 편이에요. 네. 그래서 또 그분들이 이렇게 어느 정도 관계가 맺어지면 선생님 그런 얘기 하시는 거 불편하다. 이렇게 또 말씀도 해주시는 분들이 생겨서 되게 감사한 것 같아요. 네. 또 다른 질문으로 좀 더 네. 이어가 볼게요. 이제 질문이 이제 막 네. 올라와서 그런데 이제 글을 쓸 때 우리 네. 박 선생님 글 쓰실 때 문장을 재구조하고 주어 서술어의 관계도 맞추고 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문장만 재구성을 하신 건지 혹시 이렇게 글을 구성하는 과정에 내용도 재구성한 것이 있는지 이런 질문을 주셨어요. 내용은 거의 재구성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창작물이 아니라 증언록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내담자들의 생생한 언어를 그대로 보여주려고 중점을 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거의 손댄 게 없고 다만 그러니까 같은 얘기를 뭐 반복한다라든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불필요한 간투사가 남발한다라든가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내담자의 이 말투, 그러니까 활자화가 되어 있습니다만 그 안에 이 문장 안에도 그 사람의 성격이라든가 이런 게 막 보이거든요. 특이합니다. 보입니다. 가령 뭐 전라도 분들이 왜 거시기 하는 것처럼 특정 용어, 특정 간투사를 반복적으로 쓰는 어떤 그런 특징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최대한 살려줘야 되고 또 고통의 어떤 그런 절박한 순간이라든가 또 두만강이라든가 이 강을 넘어오는 그런 어떤 그 절체절명의 위기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제가 감히 어떻게 수정을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최대한 네. 그 내담자들의 생생한 증언을 고스란히 담아내는. 또 여기 채팅방에 또 질문이 왔는데 여기 글의 내용 중에서 전주람 선생님의 심리를 묘사한 부분이 많은데 그 부분은 선생님께서 이렇게 캐치를 했다고도 말씀하셨지만 네. 여기 질문하신 분은 혹시 전주람 선생님이 인터뷰 중에 나의 심리 상황을 이렇게 중간중간에 기록한 것이 있었는지 아니면 글을 쓰던 그 18일의 과정 동안에 이런 감정들을 정리하게 됐는지를 물어보네요. 네. 그 연구 노트는 제가 미리 기록을 했던 게 있었어요. 네, 그거는 연구를 위해서도 좀 필요했어서 기록했던 게 있고요. 그 중간중간 삽입된 것의 한 7, 80% 이상은 그 18일 동안 제가 회상해서 이때 내가 이런 생각을 했었지. 내가 그때 크레파스를 주기 싫었었지. 네, 이런 것들을 제가 이렇게 좀 더듬어 가지고 생각을 해서 거의 그 실제 제가 생각했던 것을 이렇게 기록을 한 거예요. 네. 또 아까 질문 중에 그 이제 또 이제 계속 이어서 나올 것 같습니다. 이제 요 네. 다음에 요 학생이 질문한 것 중에 편견이 있었고 편견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네, 하시는데 네. 어떻게 해소되었는지의 부분은 근데 좀 이따가 이제 인터뷰 비하인드 및 입체화라고 하는 또 내용을 준비하셨는데 이걸 말씀하시면서 같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북한 연구 처음 하게 되면서요, 만난 적이 없다 보니까 인터뷰 하는 걸 하기 전에 좀 친해져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 때 이 5분의 어머님들이 북한 이주 그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원해 치료 프로그램이라는 데 참여를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저는 거기에 자원봉사자로 들어가서 이분들하고 좀 친해져야 되겠다. 그래야 조금 진솔한 이야기를 끄집어낼 수 있겠다는 생각에 이렇게 참여를 했는데요. 이게 책 중간중간 잘 이렇게 묘사되어 있는 것처럼요. 정말 저를 반겨주지 않고 뭔가 이렇게 기록을 하잖아요. 자원봉사자로 들어갔어도 추후에 제가 계획이 있다 보니까 제 경계하고 조금 그런 낯선 분위기를 좀 깨려고 막 이렇게 박수를 또 쳐주시는데 되게 표정들은 좀 다 네, 좀 이렇게 진짜 좀 안 좋았어요. 네, 그런 과정. 저도 그렇게 누군가가 저의 속 이야기 진짜 아파서 네. 기억도 하고 싶지 않은 이야기를 말하기 싫을 때 있거든요. 네, 네. 그리고 말을 했는데 그걸 또 받아 적고 있으니 네, 부담도 됐을 네, 것 맞아요.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되게 좀 경계 대상이었었고요. 거기서 되게 이질감 같은 게 느껴졌어요. 네, 강사 빼고 저 빼고 다 북한 분들이었었고요. 여기서 내가 이런 느끼는 것들을 일단 기록을 좀 해놔야 되겠다. 그런 생각으로 이제 그 내용은 뒤에 연구 노트에 또 하나로 들어가 있죠. 되게 세 보였어요. 제 첫 인상에서 만난 북한 언니들은 되게 세 보였고 예의가 없었어요. 뭐 책에 묘사된 것처럼 이렇게 회의하는데 갑자기 전화를 받고 막 욕을 하고 간식을 이렇게 갖다가 자기 책상 앞에 탁 놓고 막 이렇게 원예 활동에서 꽃을 이렇게 돌리라고 하는데 그것을 자기 이렇게 가방에 넣고 이런 행동이요 되게 이상해 보였어요. 그리고 이분들이랑 내가 인터뷰를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또 불안하기도 하고 어떻게 연구 결과를 낼 수 있을까. 정말 못 사는 나라에서 왔구나. 정말 너희들은 배운 게 없구나. 어떻게 프로그램 도중에 전화를 받고 욕을 하고 되게 이상해.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근데 제가 봤던 거는 좀 그분들이 보여주신 어떤 좀 단편적인 거였어요. 결론적으로는. 그래서 어쨌든지 거기서 만난 분들 중에 이제 인터뷰까지 좀 하실 분들을 제가 이렇게 선정을 했던 거고요. 예, 그래서 그 과정 뒤에 이제 만나게 됩니다. 책에 이제 교수님이 잘 묘사해 준 것처럼요. 너무 떨렸어요, 인터뷰할 때. 예, 그러니까 뭐 상담도 그래도 오래 했고 한데도 북한 분을 만나서 내가 인터뷰를 하는 게 되게 떨리는 거예요. 왜 떨릴까 생각을 해보니까요. 되게 다르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는 뭔가 북한이라는 지역에서 오신 분들은 뭔가 다를 거야.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준비를 많이 하고 그분들이 이제 만나게 됐죠. 처음으로 만난 분이 이수린 님이라고 이렇게 소개된 주인공 1번이세요. 그분은 굉장히 좀
예의도 바르셨고요. 그리고 정말 열심히 사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책에 잘 묘사된 것처럼 굉장히 상상을 통해서 현실로 만드는 게 가능하다라고 믿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북한의 구류장에 계셨을 때도 뭔가 내가 딸들이 얼음을 팔아서 그 쌀밥을 넣어줬거든요. 그거를 드시면서 뭔가 창문 밖으로 보이는 대한민국 지도. 그래서 이 남한 땅을 내가 언젠가 밟을 수 있을 거야. 딸을 볼 수 있을 거야. 그 생각에 전념하세요. 그래서 제가 중간중간 이분이 그때 해리장애였지 않나? 이런 것을 제가 이렇게 적어놨잖아요. 되게 그런 생각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뭔가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고 굉장히 좀 공포스러운 상황이었을 텐데 뭔가 상상을 통해서 뭔가 다른 세상을 꿈꾸고 그것들을 그분은 다 이루세요. 그래서 되게 정말 어떻게 그럴 수 있지? 계속 이 질문을 하면서 그분을 만났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 복지관에서 인터뷰를 하고 그 바로 옆에 그분이 임대주택에 사셨어요. 그리고 임대주택에 이렇게 잠깐 이렇게 들렀을 때 왜 옛날 할머니들 보면 막 방바닥을 계속 닦잖아요. 누가 손님이 오시면요. 그것처럼 저는 손님도 아니었는데 정말 열심히 이렇게 닦으세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이렇게 작은 행동들이 뭔가 최근에는 잘 보지 못했던 그런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내가 되게 어떤 선생님이다라는 생각에 방바닥을 닦으시는 건지 아니면 뭐 때문에 이게 습관인지 이게 되게 많은 것들이 궁금했어요. 예, 그리고 거기서 잠깐 만났던 소설가 이수린 씨의 남편. 지금은 이혼하셨지만은 그분은 굉장히 거무튀튀하고 어둡고 굉장히 좀 가부장적인 모습으로 제 눈에 비춰졌고요. 근데 사실 그렇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제 눈에 비춰진 그 모습들을 이렇게 책에 담은 것 같아요. 어쨌든 그 1번 주인공 1번은 저한테 굉장히 어떤 그 상상하고 본인이 그걸 현실화시키는 경험담을 많이 들려주셨고요. 그것이 충분히 현실에서 어느 정도 가능할 수 있겠구나. 이런 것을 되게 많이 가르쳐 주셨던 분이라 그게 되게 인상에 남아요. 네. 선생님은 또 저 같은 경우도 아까 그 편견 말씀하셨는데 저도 이제 편견이 있었죠. 어떻게 보자면 절박한 삶 안에 들어가 있는 중간중간에 이 마음의 언어라든가 카메라의 시선 이런 것들이 그야말로 저의 편견을 담아낸 글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또 다시 한번 또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왜 편견이 있을까 생각해 보면 일단은 몰랐기 때문입니다. 북한이 어떤 나라인지 저는 인문학자이고 또 국문학이 전공입니다. 그래서 뭐 사회학이라든가 뭐 국제법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없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북한 이주민이 어떻게 살아왔고 이 강을 건널 때, 이 도강할 때 어떤 마인드로 넘어왔을지 이런 거에 대해서 크게 관심이 없었던데 그래서 북한인들을 잘 몰랐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런 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문화 속에서 어떻게 살아왔을까? 내가 저런 분들과 소통이 가능할까? 내가 어떻게 얘기해야 조금 저런 분들에게 상처를 덜 줄 수 있을까? 이런 것도 다 편견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막상 그 5명의 증언록을 보면서 북한인이 아니라 5분의 이야기를 다 덮었을 때는 인간이 보이는 거예요, 인간. 저 사람들은 그들이 아니라 우리였던 거예요, 우리. 그죠. 그냥 정말 그대로. 그래서 그 이 책의 첫 번째 그 타이틀이 넘기자마자 첫 번째가 그들이 아닌 네네네.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나와 있는데 그것도 사실 제가 만든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결과적으로 어떤 살아가고자 하는 뭐 자유를 찾든 뭐든 간에 아까 뭐 사랑하는 오빠를 잃고 온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절박한 눈물 뭐 이런 것들도 있잖아요. 아련한 눈물도 있고 그런 것들 꼭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도강을 했을 때 막 그런 절박함이 저에게 다가왔다기보다 그냥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사가 다가왔어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북한인들이 나중에는 우리 인간으로 보였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 편견이 많이 없어졌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실제로 이 책을 작업할 때도 그렇습니다. 어쨌든 내담자의 생생한 목소리를 담아내는 것이 저의 주된 임무였기 때문에 숨소리 하나라도 활자화해보자라는 거 이거였어요. 딱. 물론 원텍스트 데이터가 워낙에 좋았던 것도 사실입니다만 숨소리 하나, 모션 하나, 제스처 하나 이때는 이런 분들이 이랬을 거야라고 하는 것들. 그러니까 두 분의 이 인터뷰 장면을 제가 위에서 완전히 장악한 그런 식으로
글을 구성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18일의 기록 제가 정말 완전 몰입해서 썼던 그 기록을 떠올릴 때마다 약간 막 닭살이 올라오거든요. 정말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한 번은 작업하는데 그냥 해가 뜬 거에 한 10시간 정도를 그냥 책상 안에 여러분들은 언제 이렇게 18일 동안 이렇게 하시나요? 저는 요즘 하루 밤새면 머리가 아파가지고. 그래서 그냥 밤에 썼는데 해가 이렇게 떠오르는 거예요. 연구실에 이렇게 햇빛이 들어오는 거. 보니까 7시 반인가 뭐 그랬던 기억도 나고요. 그 정도로 완전히 몰입해서. 그러니까 글 쓰는 것도 재밌었지만 그 아까 북한인이 아니라 우리 인간에 대한 이야기를 어떻게 올곧게 왜곡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전달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굉장히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 내담자들의 어떤 그 발화 패턴을 발견하는 것들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아주 간접적으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코드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어떤 패턴을 발견하는 것, 그 문장을 이어가는 패턴. 어떤 분들은 정말 완벽하게 인터뷰 내용이 좋은 구술을 잘하신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단어적으로 그냥 끊어버리는 그런 분도 있어요. 이게 무슨 맥락이 이게 무슨 말이지? 근데 그거를 이제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파악해서 제가 문장을 만들어내는 그런 노력들이 조금 숨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인터뷰를 하고 나서 중요한 것은 생생한 것을 그대로 전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들이 얘기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의미, 이 의미를 발견하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냥 건너왔어, 자유를 찾아서 왔어, 너무 힘들었어 북한에서, 가끔 구류 생활도 했어. 대부분 유사합니다. 그러나 딸이 있고 자식이 있으니까 삶의 의지를 찾고 그래도 남아서 많은 것들이 조금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좀 힘내게 살아보자. 이런 어떤 주된 키워드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각의 5분들이 한 분 한 분마다 독자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그 궁극의 메시지가 뭔가, 그 의미가 뭔가 이거를 좀 서사성을 가지고 발견해내는 게 어떤 연구자, 어떤 작가의 몫이 아니었는가라는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발화자, 내담자의 발화를 왜곡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그런 글쓰기가 이 절박한 삶을 완성하게 된 계기였다라는 생각이 들고 특히 머릿말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이제 머릿말도 약간 머릿말이 정말 소설처럼 쓰여져 있거든요. 아까 어떤 분이 요 댓글로도 처음에 시작하는 글들에 대해 가지고 네. 그 채팅방에 질문을 남겨주신 분도 네. 있었습니다. 그 같은 경우도 이제 전준환 박사랑 얘기하다가 뭐 어떻게 북한 자료를 모으게 됐냐 뭐 그런 식의 어떤 대화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방화 복지관 원장님 뭐 만나고 관장님 만나고 이러한 얘기를 그냥 구슬로 저에게 얘기를 해줬어요. 구슬로. 그 다음에 큰 아웃라인만 몇 가지 적어가지고 간략하게 적어놨는데 이거를 제가 약간 입체화를 시켰다고 보시면 아까 말씀하시던 구슬을 꿰는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거를 부럽네요, 그거. 굉장히 다이내믹하게 만들었어요. 이게 없을까? 독자들도 이게 읽어나는 재미가 있어야 되잖아요. 물론 내용 자체는 무겁고 절박하고 하지만 읽는 재미, 가독성 있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뭔가를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 소설적인 재미도 좀 넣자. 늘 북한 연구,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뭐 북한 연구 논문들을 보면 거의 서재라든가 이런 데 꽂혀 있기만 하잖아요. 제 방에 많습니다. 제가 통일 북한 이거 통일 교육하니까 꽂혀 있죠. 네, 그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연구자가 아니라 일반 대중과 만나기는 힘들거든요. 실제로. 이걸 어떻게 하면 좀 소프트하게 만들어낼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상황 설명이라든가 어떤 뭐 이런 상상력, 제가 갖고 있는 글 쓰는 어떤 능력, 상상력을 완벽하게 좀 절묘하게 조합을 한 게 이 책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자꾸 막 하고 싶은 말 떠오르는 생각이 많은데 자꾸 참게 돼요. 제 시간이 네. 아니니까. 참 어떻게 보면 이 지금 인터뷰의 비하인드와 입체와 글을 쓰는 과정인데 저는 듣다 보니까 참 한 사람, 이 5명의 사람 그리고 전주람 선생님까지 포함해 6명의 삶을 예술로 이렇게 승화시킬 뿐만 아니라 이 예술화된 이게 문학이니까 예술화되고 나서 6명의 스토리가 남북한 전체 8천만의 마음속에 울릴 수 있다는 게 참 이게 매력이 아닐까? 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질문을 아주 하고 싶은 말, 아까 우리가 아닌 그들로 받아들였다 이제 글에 시작하면서 이렇게 나왔는데 우리 다양성위원회가 추구하고 있는 것 그리고 다문화 교육이 하는 것이 us versus them이라고 우리 대 그들로 이렇게 나누는 게 참 많거든요. 그러니까 탈북민에 대한 우리의 편견은 우리가 아닌 그들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벽이 있고 그것들이 허물어져 가는 과정이
어쩌면 편견이 깨어지는 그런 과정이 아닐까. 그리고 또 우리 여기 보는 구성원들이 서울대학교 학생들이 많죠. 그러니까 서울대학교 이야기를 또 할게요. 우리 네. 요 이야기 질문하기 전에 네. 지금 학부생 중에 2명, 뭐 예전에도 졸업하고 지금 미국으로 유학 가 있는 친구도 있고 뭐 이런데요. 학부생 중에 평양에 살다가 지금 우리 학부를 다니고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우연하게 이제 몇 년 전에 이제 평양 사진을 보여주니까 여기가 우리 집이에요. 저 연구실에 와 뭐 그렇게 막 신나 우리 집이 보이니까 막 설명을 해주는데 교수님 여기 낙성대는 너무 후져요. 왜냐하면 내가 살던 곳은 평양이에요. 108층짜리 건물 밑에 거기 지나가는 지하철역 이름이 뭔지 아세요? 거기가 건설역이에요. 제가 거기서 전철 타고 다녔어요. 하고 말하던 애가 낙성대 아시죠, 여러분들? 이런 마음들이 대한민국 사람들은 북에서 왔다라고 하면 언제나 가난하고 없을 것이고 이런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었어요. 북한도 다양하고 우리도 다양하고 아까 진도에서 오셨다고 하셨죠? 저는 강원도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서울이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데 우리 마음속에 편견이라고 하는 것 이제 그게 그들을 우리로 받아들이는 과정이 아마 책을 읽고 나서 여러분들이 느끼는 마음이 이 절박한 삶은 북한 이탈 주민이자 여성이라서가 아니라 그냥 우리의 삶은 절박하구나 내 삶도 그렇고 아까 여기 채팅방의 댓글에도 내 삶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서 이런 댓글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또 주제에 너무 많이 하면 안 되죠 또 사회자가 우리 여기 인터뷰를 하시다가 보니까 주혜진 연구원이 미리 사전해 주신 건데요. 그러니까 이방인이고 타인이었지만 이분들이 가지고 있던 자긍심 뭐 이런 것은 없었나요? 이 질문을 주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런 거 많이 느낀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은 굉장히 차별받는 직장 생활을 경험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분 같은 경우에는 내가 여기보다 더 상위 기관으로 가서 분명히 내가 얼마나 똑똑한지 보여주겠다. 이런 것들을 또 보여주신 분도 계세요. 그리고 내가 여기 와서 처음에 출발선은 다르지만 여기서 태어났으면 너희들보다 내가 더 잘 됐었을 텐데. 예, 내가 북한에 다 가족들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여기서 내가 잘 사는 모습을 보여주겠다. 이런 결심에서 그들만의 어떤 리그일 수도 있고요. 또 어떤 개인의 어떤 의지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많이 보여주시고 실제로 그런 어떤 결과물이라고 해야 될까요? 예, 이렇게 좋은데 취직하시고 했을 때 또 연락도 주시고 그런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그런 자긍심은 내가 여기서 태어난 그 저보다 훨씬 굉장히 어떤 다른 어떤 독특한 그런 정체성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 연구자로서 그분들이 어떤 분들은 이렇게 자긍심을 보여주시는 분들도 계시지만요. 어떤 분들은 정말 우울하고 힘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 둘의 차이점은 뭘까? 어떤 분들은 그렇게 바닥을 치고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있는 반면에 어떤 분들은 일어나지 못하시잖아요. 그 둘의 차이는 뭘까? 이런 것들도 좀 연구를 해봐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게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없고 제가 가난하고 약할 때 이 나의 마음속에 뭔가는 있는 거죠. 그걸 보여주고 싶기도 하고 우리 모두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우리 책의 전체적인 이야기였는데 5분의 여인 중에 뭐 여인이라고 해야 될지 우리 누나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 반듯하게 걷는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한번 해주실까요? 이제 구체적으로 5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네, 아까 잠깐 설명드린 분이긴 하네요. 그 이수리님은 제가 이제 처음 만난 북한 이주 여성이고요. 제가 그 복지관 지하에서 인터뷰를 할 때 굉장히 이렇게 떨렸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굉장히 인터뷰라고 했을 때 그 단어에 대한 인식도 다른 것 같아요. 이분은 저는 이제 연구, 그래서 되게 많이 차려입고 오셨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어떤 인터뷰인지 굉장히 좀 궁금해하셨고요. 제가 그때 연구 참여자로 3만 원 보상료를 드리게 돼 있었는데요. 그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서 말씀해 주시는 그런 것을 경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 그분의 특징일 수도 있는데요.
이제 저희가 인식하는 3만 원이랑 그분들이 인식하는 3만 원은 다를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렇게 좀 또박또박 말씀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리고 본인이 어떻게 힘들게 살았는지 이 남한 사람들이 좀 알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해주셨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류장에 계실 때 딸 둘이 있어요. 다 한국에 왔거든요. 이 딸이 그때 어렸을 때 14살, 16살이었는데요. 조금 사셔서 냉장고가 있으셨대요. 거기 이제 얼음을 얼려서 팔아서 엄마한테 쌀밥을 넣어준 거예요. 이분은 타가소 선생님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그 쌀밥을 원래 거의 혼자 먹는데요. 감옥 안에서는 내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옆에 죽어가는 사람들한테 많이 나눠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책 어딘가도 나오지만 타가소에서도 내 자식뿐만 아니라 되게 많은 아이들에게 그 젖을 먹이는 장면이 있잖아요. 되게 제가 책에 기록한 것처럼 비위생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이제 적어놨는데요. 되게 헌신적이고 지금도 뭔가 이렇게 못 쓰는 물건들이 있으면 후배들 있죠. 최근에 넘어온 후배들에게 트럭으로 이렇게 실어다 주시고 그런 일들 많이 하세요. 이분이 얼마 전에 그 비하인드 스토리라고 그러면요. 이렇게 연락을 그래도 많이 이렇게 좀 자주 하는 분인데요. 딸 둘인데 둘째가 스튜어디스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좀 자랑스럽고 영어도 잘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친구가 스튜어디스를 그만두고 30대 초반인데 계속 이제 엄마랑 잘 연락을 안 하는 거예요. 네, 이렇게 저한테 연락이 와서 선생님 직업이 뭐였죠? 그래요.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상담하시지 않냐 이렇게 여쭈시면서요. 그 딸을 한번 만나달라고 그러셨어요. 근데 어떤 목적이 없이 만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딸을 제가 다른 연구 참여자로 초대를 하고 그 핑계로 여의도에 가서 그 딸을 이렇게 만났던 기억이 납니다. 불과 몇 달 안 된 얘기예요. 이 딸이 되게 어머니가 걱정하시는 것처럼 좀 허세가 있고 좀 돈도 많이 쓰고 본인이 가진 건 없는데 좀 이렇게 뭐 명품 가방 뭐 이런 데서 일을 하다 보니까 되게 본인이 막 그렇게 보여주고 싶고 막 이런 게 많아요. 그래서 그 딸 좀 정신 좀 차리게 해줬으면 좋겠다는데 뭐 제가 계속 그저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만 간혹 이렇게 뭔가 제가 연락을 해보겠다고 하던 참에 이 학생이 영어를 잘하다 보니까 본인이 북한에서 온 영어를 잘 못하는 친구들을 가르쳐주고 싶대요. 네, 그래서 그렇게 몇 명을 연결시켜주고 거기서 이제 영어 공부를 좀 할 수 있는 장을 또 이렇게 연결해주게 됐습니다. 이분은 그 키워드가 그거 같아요. 35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나는 해야 된다. 나는 반드시 꼭 한다. 그래서 있다, 한다, 해야 된다. 예, 무조건 한다. 예, 이분은요. 예, 무조건. 내가 구류장에 있지만 딸들을 봐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나간다. 그리고 보험 왕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너무너무 감사한 나라래요. 내가 열심히 한 만큼 돈을 벌 수 있으니까. 그것만큼 정말 너무너무 신기한 일이 없다. 예, 제가 아까 이렇게 방바닥에 닦아주셨다 했잖아요. 그때 보험회사에서 전화가 왔었어요. 그래 나오. 네, 1등 한 거예요. 너무너무 좋으셔가지고 정말 이 대한민국은 내가 뭐든지 열심히 하면 잘할 수 있구나. 정말 북한이랑은 다른 감사한 나라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 이제 따님 제가 이제 몇 번 만나고 한 게 그렇게 고맙고 하셨나 봐요. 그래서 제 집에 이렇게 체리 농사한 거 이렇게 조금 보내주시면서 그런 메시지가 왔어요. 꼭 손잡고 기차 타고 북한 고향에 갔으면 좋겠다. 네, 그래서 나중에 꼭 이렇게 고향이 생각난다고 추석 전후에서 그런 이제 메시지를 보내주시고 이분이 감사한 거는요. 제가 이후에 그 북한 연구를 이렇게 쭉 이제 해왔을 때 그 표지파기가 되게 어려운 대상이잖아요. 이렇게 발벗고 다 구해주신 분이세요. 예, 뭐 필요하면 다 언제라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북한 사람 아는 것밖에 없으니까 다 연결해주겠다. 예, 이러시면서 많이 도와주신 분이라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개인 이야기를 하고 이제 5분 이야기를 할 텐데 이제 한 분씩 네. 한 분씩 넘어가면서 하는 게 우리가 시간도 나을 것 같고 네. 이 이야기를 진행하시기 전에 저도
통일교육연구센터장으로 있으면서 우리 탈북민들을 아주 많이 만나는데 우리 영상으로 지금 이 그 북콘서트를 보시는 분들 여기 계신 분들에게 한 가지 말씀드릴 게 탈북민은 다양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언제 탈북을 했는지, 그러니까 내 고향을 본 마지막 시점이 고향이 어땠는지 1990년대에 탈북한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미국으로 이민을 가보면 최신가요 테이프가 있습니다. 그 최신가요 1970년대 가신 분들은 한국의 최신가요는 그 가요예요. 1990년대 뭐 이런 게 있듯이 아까 엄마와 딸에 대한 이야기하죠. 엄마는 아직까지 북한에서의 그 생활 방식과 내가 노력하면 되고 이게 의지가 있고 한국에서 주는 보상이라든지 이게 아름다운 나라구나가 되지만 우리 서울대학교 대학생들 비롯해가지고 많은 젊은이들은 헬조선을 이야기하잖아요. 네. 노력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딸은 내가 명품을 입고 있지만 이건 아름다운 대한민국이 아닐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5분의 이야기가 몇 년도에 고난의 행군 시대를 경험한 이후에 대한민국에 오신 분인지 고난의 행군이 한참 지난 후에 오신 분인지 여러분들이 만나는 서울대학교에 있는 탈북민들은요 잘 살합니다. 그러니까 편견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진도의 문화 수준과 지금 현재 평양의 문화 수준은 제가 어디가 더 좋다는 말은 아니지만 다릅니다. 우리가 생각하듯이 지금 여기 일본에 오신 분은 제가 글을 봤더니 1998년도에 이제 탈북을 하셨더라고요. 이제 고난의 행군 시기에 그때 우리로 치면 보릿고개 시대에 있다가 이게 배가 고파서 나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북한의 이야기는 그 기억이 남는 거죠. 근데 작년 아니면 5년 전에 탈북을 해서 16살 때 사랑하는 오빠를 두고 온 이 친구는 다른 이야기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들으실 때 이 5분의 생생한 이야기이지만 이 이야기는 전부가 아니다. 우리 서울대학교에 5명을 뽑아서 서울대학교는 이렇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처럼 이 부분은 제가 꼭 탈북민에 대한 이야기 또 개인의 스토리에 대한 이해 요거는 꼭 제가 한번 드리고 싶네요. 아유 제 이야기를 그러면 그다음 이야기 네. 이수린 씨 같은 경우도 이제 책 구체적인 얘기를 드리자면 네. 각 그 5번마다 제가 발견한 메시지는 한 5가지 정도가 돼요. 아, 그 네. 궁금하네요. 네, 아마 제 얘기만 들어도 한 권의 책을 다 마스터하지 않을까. 아이고 너무 빨리 그 18일 네, 첫 번째는 이수린 씨 같은 경우는 이제 그 14개월 동안 이제 구류 생활하는 거, 감옥 생활이죠. 아, 네네. 그 안에서 이제 올방다리라고 하는 거, 책상다리라고 하는 건데 그 책상다리로 거의 하루를 버티는 겁니다. 그렇게 14개월을 살았다는 그런 어떤 좀 안쓰러운 마음이 갑자기 들어가지고 막 좀 울컥한데 그러게요.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어떤 그런 올방다리, 책상다리를 한 상황에서 내가 유일하게 살 수 있었던 것은 환각, 환청, 그러니까 십자가가 보였다라고 하는 것. 뭐 제가 또 저도 개인적으로 기독교입니다만 또 종교적인 북한 같은 경우는 그게 안 되는 나라잖아요. 근데 그것이 보였다라고 하는 것, 환각과 환청 이게 어떤 상상으로 이어지고 그게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에너지자 힘이 됐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은 우리가 꼭 이 이수린 씨의 이 여러 가지 에피소드 서사에서 읽어내야 될 그런 아주 매우 중요한 장면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생의 에너지를 상상의 힘으로 발견하고 상상은 곧 현실이 된다라고 하는 그 믿음. 지금도 그렇잖아요. 지금도 팬데믹 이 상황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 사회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래도 뭔가 더 좋은 미래, 좀 더 나은 미래가 있을 거다라고 하는 그런 상상. 저는 인문학자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밖에 표현을 못 하겠는데 그런 상상의 힘이 있어야지만이 벼랑 끝에서도 뭐라도 뭐 잡을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기지 않을까. 희망이 있어야 된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다음에 오징어를 머리에 이고 이제 강을 건넜다. 아, 그것도 재밌었어요. 생생하게 증언이 됐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오징어를 원래 그게 거의 내륙 지방이기 때문에 귀한 어떤 물건이기도 합니다만 오징어가 머리에 있냐 없냐를 통해 가지고 내가 살아있냐 죽었느냐를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매개가 아마 오징어가 아니었나라는 그런 생각도 해봤고요. 두만강을 건넜던 힘으로 현재의 삶을 살아가는 것. 목숨을 담보로 해서 넘어올 때는 정말 이거는 엄청나거든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어떤 그런 절박한 어떤 상황이 느껴지는데 그런 목숨을 담보로 넘어왔던 그런 힘으로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것. 그러다 보니까 누구 못지않게 정말 대한민국에서 살았던 어느 누구 못지않게 더 치열하게, 처절하게, 더 철저하게 살아가고 있는 게 북한 또 이주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역시 대한민국은 그래도 감사한 나라다라고 하는 것, 노력에 대한 어떤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 북한에서 있었을 때 어떤 자본주의 혹은 자본에 대한 어떤 불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또 남한에 와서는 완벽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노력한 만큼의 보호망도 따낼 수 있는 통일이 된 것처럼 이렇게 만세를 부릴 수 있는 그 표현은 재밌었는데 제가 하자면 정말 자본주의는 좋은 건가요? 저는 이런 질문을 가끔 합니다. 이게 의도적으로 우리의 사고에 어떤 전환이나 새롭게 세상을 바라보기 위해서 자본주의가 우리는 점점 더 발전하고 있지만 왜 우리는 점점 더 희망의 빛이 사라질까요? 라고 하는 이 북한 이탈 주민들이 이게 연애를 하면 커브가 있잖아요. 기분이 좋았다가 다퉜다가 이런 것처럼 이 정착의 과정에서도 하나원을 나올 때 불끈하다가 왔다가 또 올라갔다가 이런 과정이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아마 그런 것들이 현실에서 부딪히는 벽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 딸과 아까 그 말씀을 해주셔서 글에 없는 부분이잖아요. 맞아요. 그 부분을 하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이 책에서는 절박한 삶 속에서 희망을 가지고 노력하니까 잘 살 이러면 너무 뻔한 심파 도덕 이야기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그게 아니라 우리 사회를 다시 돌아보는. 그 탈북민들 중에 이 좋은 잘 사는 대한민국은 이제 싫고 나는 못 살아도 고향 가고 싶어. 진도에서 온 친구들 중에 아이고 나는 서울 싫어 진도 갈래 이런 친구들 있죠. 그러니까 같이 기차 타고 같이 가보자. 고향에 대한 그리움도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가진 편견 속에서 우리는 잘 사니까 무조건 좋다. 이 스토리들이 어느 정도 좀 들어가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제가 끼어들면 이야기가 길어지는데 또 다음 분으로 한번 넘어가 보실까요? 네. 백장원님은요, 이 절박한 삶의 표지 모델 되시신 분이고요. 본인이 이렇게 이미 다른 방송에서 또 다 본인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공개하셔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이분은 5분 중에 굉장히 그 감사와 만족의 2개의 키워드를 잘 보여주신 분이신 것 같아요. 지금도 임대주택에 사시지만 이렇게 30만 원씩 내고 바리스타 하세요. 60 넘어서 이제 넘으셨죠. 60 넘어서 바리스타 배우셔서 작년부터 바리스타 하시는데요. 되게 감사하고 사는 게 너무 좋다. 이런 말씀을 자주 하세요. 그리고 가끔 이분 만나면요. 북한 그 만두를 되게 먹고 싶은데 같이 먹을 사람이 없다. 언젠가 한번 전화가 왔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저도 좀 궁금하니까 한번 같이 먹어보고 싶다고 했거든요. 그랬더니 태어나서 만두를 그렇게 많이 먹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쌀 피로 만두를 빚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많은 쌀을 이렇게 빻으셨어요. 그리고 그 쌀피를 빚어가지고 김치하고 돼지고기를 이렇게 해가지고 만드셨는데 만두가 우리나라 만두가 아니라 되게 컸어요. 근데 또 젊은 친구들 물어보니까 작게 만든대요, 요즘에는요. 근데 이분은 그 만두를 되게 누군가랑 같이 먹고 싶었던 거예요, 그 시간에. 그래서 그 만두를 되게 많이 이렇게 식탁에 펼쳐놓고 한 7, 80개는 만들었나 봐요. 그런데 이렇게 만두가 아니고 뭔가 이렇게 상징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어떤 고향이 묻어 있고 내가 고향에서 먹었던 어떤 나의 정서가 묻어 있고 거기서 되게 많은 것들을 기억하는데 혼자 뭔가 그냥 아무 말도 없이 만들기는 너무 처량하니까 그래도 선생님이랑 같이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북한 만두를 만드는 것도 배운 적이 있고요. 또 이걸 이제 찍으러 갔을 때 우리는 그냥 이렇게 사진을 찍는 거고 사실 이거를 찍는다고 해서 이분한테 무슨 촬영료를 드리는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너무너무 신나하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뭐가 그렇게 좋으실까 하니까 그 웨딩 촬영을 하고 싶은 게 꿈이었는데 그건 아직 못했지만 뭔가 어디 가서 촬영을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신나고 좋으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이렇게 촬영이 낮 2시였나 그랬는데요. 아침부터 만나서 같이 뭐 식사도 하고 또 이렇게 캠퍼스도 한 바퀴 돌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누군가를 만나는 게 되게 이분이 좋으신 거예요. 혼자 사시거든요. 그리고 책에 잘 기술된 것처럼 딸이랑 아들이랑 오다가 북송되셨고 딸은 잃어버렸죠. 예, 그래서
그렇게 뭔가 이렇게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분을 나중에 따로 좀 생애사 연구나 이런 걸 해보고 싶은 건요. 굉장히 긍정적이에요. 네, 그래서 이분의 어떤 긍정적인 에너지는 어디서 올까? 이게 되게 궁금해요.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힘든 시간을 거쳤고 또 혼자 사심에도 불구하고 뭔가 계속 앞으로 이렇게 나갈 수 있는 자원은 어디서 오나? 이런 것들을 좀 따로 연구를 해보고 싶을 정도로 늘 웃는 상에 되게 긍정적이세요. 그래서 그게 되게 연구자로서 궁금합니다. 이분이 또 그 당시 때 유엔 오준 대사 뉴스 뜬 적 있죠. 그분이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북한 이탈 주민은 아무나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언젠가 그 회의석상에서 하세요. 그 영상이 굉장히 좀 인상 깊어서 인터뷰 2번째 갔을 때 이분과 같이 그 영상을 봤었고요. 이제 굉장히 좀 그게 딸 잃어버린 것부터 다 이렇게 올라오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잠깐 좀 우시고 다시 좀 인터뷰를 했던 기억이 있고요. 이분은 지금 오늘도 지금 근무 때문에 여기 같이 못 왔는데요. 되게 많이 다니고 싶어 하세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북토크라든지 어떤 이런 같이 논의할 수 있는 장에 가서 언제든지 내 얘기를 하고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런 어떤 자리를 마련하고 앞으로도 좀 이런 일에 되게 많은 시간을 쏟고 싶다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아까 이수린 씨도 그랬지만 이분도 언제든지 북한에 관해서 궁금한 게 있으면 물론 내 경험이지만 언제든지 전화 주시고 또 같이 얘기하고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시고요. 이분은 아까 그 질문하신 분 자긍심이 굉장히 높으신 분이에요. 내가 북한에서 왔고 지금 이렇게 딸도 잃어버리고 살지만 내가 비록 임대주택에 살지만 이분의 어떤 키워드 돈 안 주고 산 별장에서 즐겁습니다. 내가 밖에 나가면 나무가 있고 민둥산이 아니고 정말 많은 어떤 좋은 환경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한국에서 태어나신 분들이 감사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되게 마음 아파하세요. 네. 그래서 이제 같이 좀 많이 이렇게 좀 나누고 이런 걸 좀 좋아하시는 분이신 것 같아요. 저도 유일하게 직접 뵌 분이 백장원이거든요. 남북통합비교센터 거기에서 이제 바리스타를 하시는 분인데 제가 학생들을 한 5명 정도 같은 독서 세미나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학생들 대상으로 해서 같이 인솔해가지고 직접 만났고 한 2-3번 정도 이렇게 백장원 씨를 직접 만났어요. 굉장히 따뜻한 분이고 포근한 분이고 정말 옆집에 살고 계시는 어떤 누님 같은 그런 느낌도 받았어요. 굉장히 여기 표지에도 약간 실루엣이 이렇게 좀 약간 어둡게 나와 있는데 실제로는 굉장히 밝은 분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긍정의 마인드, 자긍심이 어디서 나올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어떤 상실의 힘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딸을 잃어버린 그 상실의 힘이 살아가는 에너지다라는 굉장히 역설적인 발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상실의 힘으로 현재를 살아가는 건 아니신가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됐어요. 아픈 이야기네요. 그 어떻게 들으면. 예. 그래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고통을 구술하는 고통도 있지만 고통을 기록하는 고통도 있거든요. 예. 그 2개가 참 절묘하게 맞아떨어진 게 아닌가. 그러니까 북한에서 어떻게 넘어왔어요? 남한에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라고 물어볼 때 고통을 구술하는 말로 표현하는 그런 고통도 있지만 그 고통된 것이 활자화되어 있을 때 그거를 다시 기술하는 그런 또 고통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 그래서 여기 보면 이 백장원님 같은 경우를 읽을 때 이 수많은 서사 중에서도 한 5가지 정도 역시 붙잡힌 딸, 근데 만날 수 없는 딸, 생사가 확인이 안 되는 딸, 중국 어딘가에 있을 것만 같은 딸, 있는 딸이 아니라 있을 것만 같은 여기에 방점을 찍어야 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몰라요, 살아있는지 죽은지. 그러나 어딘가는 있을 거야 라고 하는 어떤 막연한 상상, 기대, 그것도 희망이겠죠. 희망이죠. 네. 근데 그것의 근원은 상실이거든요. 잃어버린 거예요, 딸을. 어쨌든 잃어버렸잖아요, 어딘가에서. 그런 어떤 아픔으로, 그 아픔의 힘으로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맥락들을 좀 독자들께서 읽어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 역시 중국에서 어떤 그런 처절하게 살았던 것,
다시 북송되는 과정, 구루장에서 있었던 수많은 어떤 그런 절박함의 에피소드가 또 읽어내야 될 키워드다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삶의 전부가 돼버린 것처럼 돈에 대한 돈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 많이 하거든요. 왜냐 언젠가는 내가 이 돈을 가지고 부자가 되겠다가 아니라 잃어버린 딸을 찾을 수 있을 것만 같은 그런 동력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자꾸 이 돈에 대해서 조금 집착하는 것처럼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만 왜 그럴까? 왜 삶의 전부가 된 것처럼 돈이 묘사가 됐을까? 그 기저에는 역시 상실 이런 것이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읽어줬으면 좋겠고, 그래서 비록 내가 옛날에는 그렇게 살아왔지만 그래도 긍정의 마인드로 현재를 살아가는 것, 결국은 내가 내 인생을 찾아가는 것, 딸을 위해서 현재를 살아가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내 인생은 정말 내가 이끌어가는 주인공이기 때문에 그 주인공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인상적이었고요. 마지막으로는 그 예쁜 새가 되고 싶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예쁜 새. 새는 국경이 없잖아요. 왜 예쁜 새가 되고 싶을까? 정말 멀리 가서 어딘가에 있을 딸도 위해서 이렇게 내려다보면 저 내 딸이네 이렇게 찾아낼 수 있는 그런 뭐 시선을 아주 가질 수도 있고요. 또 자유의지, 어딘가는 날아갈 수 있고 늘 감금되어 있고 시스템화되어 있는 뭔가가 획일화되어 있는 그런 어떤 나라에서 열려 있는 이런 다양성, 여기도 다양성 위원회입니다만 다양한 어떤 그런 것들이 허용이 되는 남한에 왔을 때 제가 그 백장원님이 갖고 있었던 혹은 내면에 억압되어 있었던 수많은 것들을 마음껏 펼쳐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표상으로서의 어떤 예쁜 새가 되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 이 그 백장원님을 읽어내는 5가지 키워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멋지네요. 옆집 누나 같았던 그런 이야기 속에는 우리 딸에 대한 상실 그러면서 가지고 있는 희망이 있는데 또 이제 제가 아는 이야기 잠깐 우리가 책만 답답할 수 있으니까 지금은 30대 후반의 두 여성입니다. 대학을 가기 위한데 한국에 온 지 3개월 이제 하나원에 나온 지 3개월 남짓 돼서 그러니까 말투도 변하지 않은 학생들을 데리고 우리 서울대학교에서 탈북 청소년 예비대학을 했었습니다. 그게 2014년쯤으로 기억나는데 그때 30대 초반이었으니까 이제 30대 후반이 되었어요. 그때 이제 여러 강의 중에 우리 여기 기숙사에서 학생들이 잤습니다. 그 학생 중에 우리 서울대학에 합격한 학생도 있고 이제 그 친구는 다른 대학을 갔는데 제가 한번 강의 중에 북한 이탈 주민 지원 변호사인가 뭐 이렇게 법률단이 있습니다. 거기에 아는 친구가 있어서 불러서 그냥 강의를 한번 해줘라 이렇게 짧게 강의하고 했더니 질문 있으면 손을 들라고 했는데 손을 안 들어요. 그래서 제가 안 되겠다. 방을 하나 마련해주고 한 명씩 질문이 있는 사람은 줄을 서라고 했더니 다 서. 아주 젊은 친구들은 빼고 그 중에 한 친구가 이야기를 하는데 위에 아들이 있는데 내가 돈 벌면 보내줄 수 있냐는 거예요. 여기 온 지 하나원에서 나와서 3개월 된 친구예요. 그 친구는 지금도 연락합니다. 지금도 얼마나 아둥바둥 열심히 사는 돈 모으고 이제 이런 스토리가 제가 아예 절절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친구가 2010년도가 넘어서 왔기 때문에 고난의 행군도 끝나고 자기 집도 잘 살고 뭐 잘 살아요. 뭐 아까 뭐 냉장고가 있다고 자랑할 정도가 아니라 거실도 넓고 사진으로 보여주니까. 근데 그 마음 속에 자유로운 대한민국에 왔지만 빈 방에 혼자 들어갔을 때 나는 과연 자유일까? 그 나라 우리 아까 여기 채팅방에서도 통제되는 사회 속에 있다가 뭐 이런 말씀을 하신 분이 있는데 과연 통제되는 저 나라는 꼭 나쁜 곳이었을까? 자유로운 대한민국에 자본이 사는 곳에 내가 노력하면 보호망도 되지만 나는 임대주택에 사는 걸. 이런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남한은 훌륭하고 북한은 가난한데 절박한데 고생한다 이런 이야기로 우리가 이분법적으로 이렇게 제가 학생들을 만나보면 많더라고요. 이 틀에서 우리가 벗어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아까 어딘가 있을 나의 딸이 나의 희망의 근원이 되었던 것처럼 그렇게 사는 지금 젊은 친구들이 있어요. 저한 사진으로 아들 사진을 보내줘. 지금 컸으니까. 이제 그런 걸 보고 있으면 통일은 우리가 통일되면 뭐 우리가 세계 몇 번째로 잘 살고 저는 그런 거 필요 없어요. 그냥 그 친구가 자기 아들 보러 가고 여기 우리 학부생이 자기 좋아하는 오빠 한번 보러 가면 거기 가서 살라는 게 아니고 살라고 하면 살겠어요. 뭐 이렇게 이런 담론으로 가면 어떨까? 제가 이제 또 책에서 잠깐 벗어나서 이 책의 이야기가 책 속에만 갇힌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캠퍼스에도 일어나는
났던 일이고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라는 말씀을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혹시 제가 이야기를 많이 하면 여러분들이 컷 하시려고 아이 저자도 아니면서 왜 이렇게 떠드나. 자, 그러면 그 다음 분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네. 이분은 북한에서 군인으로 이제 기억나요. 일하셨던 분이세요. 조금 군인 이야기는 좀 재미가 없다고 많이 하시는데 저는 되게 재밌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분이 이제 북한에서 어떤 식으로 생활하셨는지도 좀 설명을 해주셨고요. 조금 군인하면 되게 좀 이렇게 각지고 좀 신체적으로 튼튼하고 그런 것들이 좀 이미지로 떠오르잖아요. 이분은 되게 좀 건강하셨어요. 예, 그리고 되게 말씀하시는 것도 이렇게 그 녹취록을 전사하거나 작업하셨을 때 좀 더 나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든 거는 아주 정확하게 말씀을 하시는 편이셨고요. 이렇게 행동도 그냥 이렇게 뭐를 하나 이렇게 만드시면 뭐 끝 이러고 그냥 이렇게 좀 이런 게 되게 군대에서 생활하신 것이 아직 좀 몸에 남아 있는 부분이 있나 네, 이런 것들을 느꼈던 분인데요. 그리고 가장 젊으셨어요. 다 50대신데 이분만 40대셨고요. 그리고 이분도 크레파스 얘기가 나오네요. 네, 그래서 이분도 이제 그 되게 많이 이렇게 가져가고 싶고 뭐가 있으면 근데 그거는 딸이에요. 딸한테 주고 싶고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북한에는 계량종 꽃이 많이 없대요. 근데 한국에는 이제 꽃이 예쁜 게 많이 있잖아요. 그걸 딸한테 보여주고 싶고 크레파스도 좀 이런 거 있다고 보여주고 싶고 그때 이분도 보험하셨는데요. 그때 직장 지금까지 다니고 계세요. 그래서 많이 자리를 잡으셨고요. 아직 그분이 소원하신 것처럼 배우자를 만나지는 못하셨지만 뭔가 좀 어느 정도 이렇게 생활에 좀 그때보다 안정을 찾으신 그런 모습입니다. 이분도 제가 좀 연구 관련해서 따님이 지금 중학생이고 의대 가려고 공부를 지금부터 한대요. 그래서 이제 그 청소년 연구할 때 좀 자문을 구하려고 연락을 드렸는데요.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박사님이시라 연구하실 때만 전화를 하시나 보다. 이게 되게 그러니까 서운함을 드러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기분이 나쁠 수도 있는 말인데, 그러니까 기분이 나쁘기보다는 이분이 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렇게 관계가 형성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좀 더 이렇게 반가운 거 있잖아요. 네. 왜 너는 내가 필요할 네, 때만 그거예요. 연락하냐? 네. 그냥 안부 전화라도 하지. 네, 뭐 이런 거죠. 맞아요. 네. 그래서 좀 이렇게 끝나고도 계속 연락을 하고 싶은데 뭐 왜 그러지 않았냐. 이제 이 이런 부분이 거예요. 많은 탈북민들이 상처받는 가장 중요한 예입니다. 나오면 교회에 가면 멘토 멘티가 돼요. 대학에 가면 누가 이렇게 해줘요. 뚝 끊어져요. 근데 북에서는 이게 한 번 멘토가 되면 다른 일이라도 되는데 우리는 뭐 학생들이 봉사활동 가든지 가잖아요. 맞아요. 대학생들 이렇게 체크하러 뚝 끊어지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뭐 해가지고 문화 코드가 다니까 좀 예의 없게 보일 수가 있죠. 뚝 끊어지면 한국 사람들이 상처를 받잖아요. 네. 그러면 화해하면 연락이 안 되니까 이 사람들이 이런 멘토들이 2명째, 3명째, 4명째 되면 또 시간이 지나면 도움을 받아서 좋았다가 이 사람들한테 또 마음의 상처를 받고 올라가고 이런 것들이 맞아요. 그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그 부분에서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되지? 이런 게 좀 고민이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좀 관계 맺는 방식이라든지 이렇게 친밀감을 형성해가는 관계나 이런 부분이 문화적으로 조금 다른 부분이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약간의 어떤 미묘한 그런 차이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내가 이렇게 관계를 맺어야 되나 이런 것이 좀 아직 풀지 못한 그런 과제로 남은 것 같아요. 이분이 겉으로는 아까 이렇게 되게 강인하고 각이 지고 그런 태도를 보이셨는데요. 마음이 되게 여리세요. 그리고 되게 약하시다고 느껴졌어요. 예, 그리고 그러면서도 뭔가 이렇게 딸을 계속 키워야 되고 또 이분이 중국으로 넘어가셔서 인신매매로 한 남자에게 선택을 당해서 낳은 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딸을 애지중지하고 계속 아끼고 이 딸을 위해서 사는 게 거의 이분의 존재 이유의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 것이 어떤 것 때문에 가능할까? 이런 것이 되게 궁금했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어떤 남자한테 선택을 당해서 애를 낳는데 그 남자는 지금 물론 이제 사망했지만 모두 그냥 다 버리고 그냥 새로운 출발도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제 생각에는. 근데 그렇지 않고
뭔가 어떤 삶의 의미가 따른 것이 되게 좀 이렇게 궁금했던 그런 좀 생각이 좀 들었었습니다. 어쨌든 이 어머니는 딸을 태양이다라고 비유하셨어요. 예, 그러니까 스케치북에 이렇게 좀 마음에 있는 거 그려보세요 했을 때 딸은 태양이고요. 나는 참대예요. 그러면서 참대를 그릴 때 자를 찾으시거든요. 그래서 자가 이제 없어서 참대? 네. 참대가 대나무. 대나무. 네. 아주 고든 참대. 그래서 이분이 중국말로 쓰신더 이래요. 자존심. 나 자존심 하나로 살았고 앞으로도 그럴 거고 아무도 나랑 내 딸을 못 건드려. 이런 말씀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땅에서 잘 살 거야. 그런 그 의지를 많이 보여주셨던 그런 어머니셨어요. 역시 한 5가지 또 키워드로 정리를. 아니 근데 궁금했는데 글을 쓰고 나시니까 5가지 키워드가 나왔나요? 아니면 원 글을 읽고 보니까 이 5가지 키워드를 탁 캐치하셔서 거기에 따라서 글이 전개가 됐나요? 2개가 거의 플러스 됐다고 보셔도 그런 방이 그러니까 원래 그 거친 원고를 봤을 때도 그런 게 느껴졌었고요. 이걸 또 정리하면서 다시 한번 내가 믿었던 키워드 10말이 확실하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느끼고. 그렇게 5개 키워드로 설명해 주시니까 스토리가 딱 잘 들어오네. 우리 학생들 중에도 이렇게 글을 쓰고 싶어하는 학생들도 있을 수 있고 그런데 이런 말씀이 저자와의 대화가 이렇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자, 모든 정리해 것은 다 이야기니까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원민영님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안에서 일과될 거는 그 참대 같은 정신, 군인 정신, 군인 정신이 몸에 너무나 강하게 각인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좀 안타까웠습니다. 왜냐하면 뒤에도 딸 얘기가 나오고 현실적인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나는 스스로 강해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그 강박에 쌓여 있는 건 아닌가. 근데 여성으로서 딱삼, 모성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그런 포근하고 안온한 그런 감정이 있을 법한데 스스로 나는 군인이었고 또 북한에서도 나름대로 상관이었기 때문에 강직함을 잃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강박이 늘 삶을 지배하고 있다는 생각이 얼핏 들었어요. 그래서 어깨 안에 이 양쪽 어깨 안에 원민영 씨를 누르고 있는 뭔가 무거운 어떤 그 짐을 조금만 없애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역시나 군인이기 때문에 빈틈없고 쉴 틈 없이 달려가는 돌격 정신이 생활에 많이 배어 있다라는 것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국화를 좋아하는 호랑이 같은 매우 외강의 어떤 그런 모습이 있었어요. 호랑이가 들국화를 좋아한다는 게 굉장히 이상한 얘기입니다만 겉은 호랑이일지 몰라도 속은 바람에 쉽게 흔들리는 그런 생활 같은 느낌을 좀 받았었고요. 마지막에도 딸이 잘 사는 것, 다이어트 하는 것, 전세 대출 받는 것, 중국으로 여행 가는 것 이런 현실적인 이야기를 할 때 이게 어떻게 보자면 군인이라고 하는 상관이었던 그런 여성이지만 상관이었던 자기 자신의 내면에 아주 깊게 내재되어 있던 진짜 자기 이야기, 현실적인 이야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딸이 잘 자고 다이어트에 신경 쓰는 것, 뭐 이런 것들, 조금 더 이런 것들, 살아가는 이야기를 더 많이 우리에게 보여줬으면 좋겠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지금 우리가 시간이 몇 시까지죠? 4시 50분까지인가요? 5시까지인가요? 4시 50분까지죠. 또 하나 궁금한 것이 있는데 지금 이 스토리에 있는 이 5분이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시나요? 아니요. 다 일하십니다. 네. 다 일하고 계시는군요. 지금 네. 3분 했나요? 우리가 4분 했나요? 3분 했죠. 네. 2분이 남았는데 네. 우리 학생들하고 조금 대화도 좀 하고 싶으니까 네. 나머지 2분이 지금 이제 바빠서 못 보시면 그 책으로 우리가 열심히 보고 네. 조금 이제 4번째 분을 네. 선생님께서 간단하게 네. 해주시고 5번째 분을 해주시고 네. 그 다음 스토리로 가서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이랑 우리 저기 채팅방에 남겨주신 글이랑 소통을 좀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4번째 주인공은 마연매님이신데요. 가장 5분 중에 심리적으로 우울하게 느껴졌던 분이세요. 그러니까 머리도 이렇게 부스스하게 들어오셨고 화장도 안 하시고 거의 좀 우울증 검사를 하면 좀 되게 상태가 안 좋을 것 같은 그런 상태로 이렇게 만나게 됐는데요. 그 이유는 북한에 아들이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3천만 원 정도를
그 북한의 아들에게 보내줬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10년간. 예, 그러니까 1년에 300만 원이죠. 그러니까 그 돈을 보내면 아들이 이제 쌀밥을 먹고 일을 안 하고 살 수 있다고 하셨고요. 이분이 인상적이었던 거는 3만 원을 이렇게 드리면, 인터뷰 끝나고 드리면요, 이렇게 은행에 가셔가지고 붙이세요. 되게 궁금하긴 해요. 이게 어떤 루트로 이렇게 전달이 되는지는. 근데 되게 이분한테 그 돈이 되게 좀 크게 이렇게 필요했던 상황이기도 하고, 인터뷰 이 보상료를 굉장히 크게 이렇게 좀 이렇게 절박하게 이렇게 받으셨던 분인데요. 되게 책에도 나왔듯이 아프다는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왜 누가 옆에서 계속 힘들다 아프다 하면 이것도 이제 어느 정도 계속 하다 보면 되게 이렇게 좀 듣기가 힘들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너무 힘들고 죽고 싶다. 예, 죽고 싶다. 이런 말씀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죽고 싶은데 죽지 않는 이유는 가족 때문에. 예, 그러니까 가족 때문에. 북한에 있는 아들은 남한에 안 온다고 했거든요. 예, 단호하게 얘기를 했고 엄마는 그 의사를 존중해 줬어요. 그리고 이제 혼자 살아가야 되는데 어떤 그 웨딩홀에서 일을 하셨을 때 거기 사장님께서 이렇게 월급으로 조금씩 돈도 붙여주시고 그런 어떤 되게 좀 절박한 어떤 생활들을 10년 정도 이렇게 이어가시다가 제가 인터뷰할 시점에 잠깐 쉬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주제도 좀 이렇게 자원이다 보니까요. 이 상황에서 나를 좀 되돌아보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셨는데요. 5분 중에는 좀 연락이 가장 안 되시는 분이세요. 예, 아마도 이렇게 과거에 내가 되게 힘든 것을 많이 누군가에게 보여줬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다 잊고 싶을 때 있잖아요. 그런 심리처럼 느껴져요, 저는. 그래서 지금은 그때 희망하셨던 배우자를 만나서 지방 어딘가에서 사신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책까지 이렇게 받아주셨고요. 이제 오늘 이렇게 음성에서 제가 부탁을 드렸는데 거기에 이제 답이 없으셨는데요. 아무튼 이제 그때보다는 좀 의지할 수 있는 배우자가 있으시고 그때보다 잘 지내신다고 하니까 되게 좀 다행스럽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고맙습니다. 더 이야기가 많으실 네. 텐데 이제 글로 하고 이제 5번째 분은 네. 박 선생님께서. 예, 저도 이제 그 간략하게 5번째 분 같은 경우 아까 뭐 시간이 많이 없어서 시간이 뭐 많이 없죠. 제쪽 네. 하기는 그런데 아무튼 우리 여기 보고 계신 분들하고 5분 이야기를 하려고. 중에 이제 마지막 김미숙님 같은 경우도 네. 이제 제가 주목했던 건 역시 5가지 키워드예요. 멋집니다. 네, 첫 번째는 그러니까 이것도 편견의 발언인데요. 북한의 여성답지 않게 귀엽고 예쁜 요즘 말로 차도녀 같은 그런 이미지로 저에게 다가왔다라고 하는 것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참 노력하는 것. 가족보다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조금 더 시간을 할애할 줄 아는 자기 남한에서 갖고 있는 자기 정체성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것에 더 신경을 많이 썼던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과거를 잊을 수도 없고 현재의 어떤 연속성에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 되게 멋진 여성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게 그 딸을 놓고 돌아오는 그런 장면이 있었어요. 스스로에게 다짐하는 거죠. 뒤돌아보지 말자, 뒤돌아보지 말자. 절대 뒤돌아보지 말자라고 하는 거. 뒤를 돌아보는 순간 가족이 보이고 딸이 보이면 넘어올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좀 표현이 그러합니다만 딸을 정말 메두사의 눈빛처럼 인식하지 않으면 돌아볼 수 없는 그런 어떤 매정함 같은 것도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는 남한 땅을 받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도 들었고요. 그 다음에 역시 인생의 동반자인 딸. 거의 이분의 대부분이 딸에 대한 얘기가 참 많아요. 딸을 어떻게 부르면 이놈의 새끼 이렇게 하거든요. 이놈 새끼, 이놈 새끼. 그거는 정말 어떤 사랑의 표현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좀 자주 나와서 딸을 사랑하는 엄마의 어떤 그런 마음도 읽어볼 수가 있었고 엄마보다 자기 엄마보다 김민숙 씨 엄마보다 더 좋은 엄마가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자세 이런 부분들도 딸에게로 향하는 무한 애정 이런 부분들도 독자분들이 읽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가족이라든가 어떻게 보자면 참 이게 아이러니컬한 얘기입니다만 우리가 일상을 살면서 가장 상처를 많이 주는 사람은 남자친구나 여자친구가 아니라 가족인 것 같아요. 그렇죠. 진짜 가족과 대화해 보다 보면 정말 많은 상처를 받을 때도 있고 또 상처를 주기도 하거든요. 되레 밖에 나가서는 더 편안한 사람, 좋은 사람, 멋진 아빠, 뭐 멋진 교수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만 집안에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 한번 돌아보게 만드는 그런 생각도 또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자잘한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행복을 찾기를 계속적으로 희망하면서 행복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계속 가슴에 안고 이거를 상상하고 실천하려고 하는 끊임없이 어떤 조금 더 좋은, 조금 더 지금보다 나은 세계로 나아가려고 하는 그런 의지의 강렬함이 이 김미숙님에게 보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이렇게 그 이야기를 좀 더 자세히 들으니까 더 이렇게 애틋하네요. 또 특별히 또 가족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아요. 네. 자, 그럼 뭐 질문을 질문 드릴 게 너무 많은데 또 이제 우리 대학원생 선생님 질문을 한번 드려볼까 합니다. 이 남한에 와서 북한 사람으로서의 뭐 차별이나 억압을 받을 수도 있고 여성으로서의 차별이나 억압을 받을 수 있어서 우리 김경미 님이 우리 대학원생이신데 김경미 선생님이 이중 억압이 많았을 것 같다. 그런 편견이나 차별에서 한국에 오기를 잘했다고 생각했던 긍정적 경험도 있으신지. 그러니까 이제 이게 논란이 이분의 질문 지금 이제 대화의 내용은 여기 와서 극복하고 잘 살았다, 잘 살고 있다 이 내용이 나왔지만 이 친구가 예상하기로는 이중적으로 억압을 받는 위치에 지금 있는데 이분은 이것을 어떻게 극복하고 나가시고 있나 이런 이야기를 물어보셨네요. 우리는 지금까지 굳세어라 금수나처럼 이렇게 열심히 잘 살고 있다는데 사실은 어렵죠. 그 혹시 이런 거는 뭐 인터뷰 상황에서 네. 그러니까 여성이어서 또 북한 이탈 주민이어서 이렇게 꼭 여기에 좀 들어맞는 답변은 아닐 수도 있는데요. 이런 것을 극복하시는 예들은 많이 이렇게 듣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직장에서 뭔가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무시하고 뭔가 일을 잘해도 아유 북한에서 왔는데 일 잘하네 이런 것도 들으시고 할 때 그것이 굉장히 불편한 상황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나름대로 어떤 방식으로든지 극복하고 그거에 대해서 이겨 나가시는 분들이 꽤 많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편견이나 차별이 꼭 있는 것도 아니에요. 네, 어떤 분은 굉장히 좋은 상사를 만나고요. 거기서 되게 같이 잘 지내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 회사에 들어가서 나를 되게 못되게 굴고 이런 상사가 있는 데도 있지만 되게 잘해주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것도 되게 좀 다양한 것 같아요. 어쨌든지 편견이나 차별이 있다고 했을 때 이런 것들을 그냥 되게 좀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이런 것들은 다 경험은 하시는 것 같고요. 그랬을 때에 그래도 내가 북한에서 왔으니까 잘 사는 걸 보여줘야 되겠어. 어떤 그런 개인의 의지가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또 무시하기도 해요. 아 그래 그런가 보다. 얘는 그냥 그렇게 말하나 보다. 그런 사람이지. 거기 어떤 비판적인 의식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신 분들은요. 이건 내 잘못이 아니지. 이거는 사회가 아직 소수자를 바라보는 편견이 있기 때문이야.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시면서 다시 잘 지내시는 어떤 원동력을 만들어내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긍정적인 경험을 뭐 하나로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은 각자의 어떤 처한 상황 속에서 뭔가 어떤 방식들을 적응을 하고 그리고 편견이나 차별이 다 있는 것도 아니다. 굉장히 좀 잘 대해주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러니까 잘 대해준다기보다는 잘 대해준다는 건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냥 똑같이 대하는 게 잘 대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왔다고 그래서 뭐를 뭐 밥을 한번 더 사주고 이런 게 되게 뭐 불편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그냥 고향이 북한인 거예요. 고향이 진도고 그냥 고향이 서울이고 그냥 거기 윗동네에서 온. 그래서 그냥 똑같이 대해줬으면 좋겠다. 그냥 우리를 북한이라는 그 프레임을 떼고 바라봐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굉장히 좀 많이 들은 것 같아요. 이게 아이덴티티하고도 관련되는데 우리는 네. 저 소개를 받으면 이렇게 이야기, 네 안녕하세요. 저는 뭐 어디에서 일하고 있는 박성춘입니다. 이러는데 우리 탈북민들은 네 제가 청진에서 온 누구입니다라고 하는데 왜냐하면 내가 이걸 밝혀야 될 것 같아서라고 하는데 이게 또 무언에 이게 뭐라고 하죠? 우리 사회가 나를 바라보고 있는 그걸 표현하는 거죠. 네. 근데 탈북민들끼리 있을 때는 그냥 난 누구야 라고 말하는데 이렇게 되면 편견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다수의 사람이 소수에게만 가지는다 그게 아니라 소수의 사람이 다수에게도 가지는 생각들이 또 하나의 편견일 수 있다. 저는 그런 생각도 가끔 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왜 페르마네스가 쓴 그 데미안에 보면 네네. 새는 알에서 아오르고 끊임없이 투쟁한다라고 하는 그런 네, 구절이 네. 있거든요. 어떻게 보자면 이중억압으로 해서 받았던 수치심, 혐오감 이런 것들도 한편으로 보자면 이런 것들 극복하는 것 자체가 자긍심으로 연결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또 저는 해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혐오라든가 뭐 자기 부정, 수치심, 내면화된 이런 것들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만 이런 것들을 또 나름대로 극복을 하는 것 자체가 자기에 대한 자기가 지금까지 쌓아온 자기에 대한 저항일 수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현재를 살아갈 수 있는 또 힘이 아닌가 원동력이 아닌가라는 생각. 여기 뭐 보니까 뭐 혹시 음성을 준비해 네. 오셨나요? 그러니까 그 네. 음성을 한번 들어보고 여러 독자들이 활자로 보고 있는데 그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실까요? 그래도 북한이라는 좀 우리도 들을 수 어떻게 있는 거죠? 보면은 전공자들만 관심을 가질 것 같은 좀 그런 생각도 들었던 책인데 독자들 그러니까는 되게 이제 좀 많은 북한을 모르는 독자들도 많거든요. 이제 그런 분들한테 좀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이라든지 좀 하고 싶은 말씀 마지막으로 있으실까요? 독자들에게 예, 예, 아 예. 그때 당시 그래서 네. 넘어와가지고 예. 어디다가 의지할 데 없어가지고 선생님을 만나가지고 그 네. 만난 게 결국은 책이 예, 됐는데 예. 예, 맞아요. 예, 예. 예. 뭐 글 있는 사람은 큰 거는 아니지만은 그때 이 책을 보면서리 이렇게 힘들게 넘어와가지고 이렇게 했다는 걸 그걸 이해를 해주고 지금 현식이 우리가 어떻게 발전해가지고 어느 정도로 성장을 해가지고 이 정착을 해가지고 이제는 사는 가는 걸 지켜봤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잘 모르시는 분들이 우리가 북한에서 어떻게 여기를 왔는지 그런 이렇게 지나온 과정들도 좀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고 좀 어떻게 노력을 해가지고 좀 정착하고 살아가는지 이런 것들을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거죠. 네. 어머니 그 북한 이탈 주민이라는 것이 법적인 용어로 돼 있어요. 현재는. 그리고 뭐 연구에서는 북한 이주민, 뭐 북한 이탈 주민, 뭐 되게 좀 다양한 용어를 이렇게 쓰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그때도 어머니랑 얘기했지만은 북한 이탈 주민이란 용어는 좀 이렇게 좀 불편하다. 뭔가 이탈이라는 용어 자체가 뭔가 이렇게 좀 불법적으로 넘어온 것 같고 그런 얘기한 게 좀 얼핏 기억이 나거든요. 예. 어떤 용어가 좀 적합하다고 보세요? 윗동네에서 왔다 하면 되죠. 윗동네. 윗동네. 예. 그것도 괜찮네요. 한 번도 맞지?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한다는데. 예. 윗동네, 아랫동네라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북한 뭐 이탈 이런 용어 말고. 예, 예. 그냥 우리나라에서 뭐 전라도, 부산 이렇게 이제 지칭하듯이. 그냥 윗동네 어디 함경북도, 예. 뭐 해산 이런 데서 예. 청진 이런 데서 왔다고. 그렇죠. 나는 그런 걸로 나는 이게 공통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게 북한 이탈이란 자체가 그 말 뜻을 따져놓고 봐요. 그렇죠. 조금 약간 거부감이 들 것 같아. 저 같아도. 예. 그 앞으로 만약 경우 통일은 멀지는 않았어요. 예, 통일은 멀지 않았다고 저도 장담은 하고 있는데 이게 멀지 않아 통일이 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요. 참 이렇게 하고 싶은 얘기 많은데 어머니 또 이제 이 정도 인터뷰를 마치고 다음에도 책 쓰면은 인터뷰 해주실 건가요? 네, 시간 되면 기꺼이 만나서 해드리죠. 네, 어머니 마지막으로 좀 하고 싶은 이야기라든지 뭐 좀 못다한 말씀 있으실까요? 특별한 건 없어요. 제가 뭐 열심히 사느라면 좋은 길 사람이 열심히 사는 사람한테 뭐 길은 열리니까는
열심히 누가 살면. 뭐이라 누가 뭐이라 해도 예. 내 갈 길은 앞길만 보고 뒤좀 돌아보지 않고 나는 예. 달리면 그 이상 더 지금 사는 것이 모든 것이 나한테는 만족하고 행복하니까 예, 후회하고 예. 싶지 않습니다. 예. 맞아. 어머니가 그 책에서도 되게 어머니가 갖고 있는 어떤 의지 같은 걸 보여주셨거든요. 상상하는 대로 되고, 그죠? 예, 뭔가 맞아요. 믿는 대로 되고, 예. 그런 어떻게 보면 내가 갖고 있는 어떤 믿음? 예. 이런 것이 참 지금까지 어떤 힘든 과정을 거치게 한 그런 요소가 아니었나 싶어요. 그 맞습니다. 네. 네. 어머니 감사드리고요. 또 잘 지내시고 또 뵐게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네, 네. 네, 편히 쉬세요. 네. 참 우리가 텍스트로 읽은 이 주인공의 실제 목소리를 들으니까 더 가깝게 느껴집니다. 이렇게 저희들이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지금 1시간 50분은 뭐 금방 지난 것 같아요. 네. 이제 여기 보시는 분들도 참 많은 질문 남겨주셨는데 이 채팅방에 있는 내용은 나중에 작가님들께 이렇게 다 전달을 해주시면 또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저희들이 찾아보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너무 아쉽지만 네. 마지막으로 한 말씀씩 이렇게 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 책에 일단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이렇게 좋은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처음에는 좀 이렇게 센 언니들로 이렇게 인식이 됐던 그런 북한 이주 여성들이 뭐 나랑은 그렇게 다르지 않은 사람들일 수 있구나 그런 생각을 또 하고 뭐 세고 약하고 이런 것이 뭐 다 마음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북한 이주 여성의 5명이라기보다는 그냥 5명의 어떤 인생의 스토리를 통해서 독자 여러분들께서 그분들을 거울 삼으셔서 좀 나는 어떤 사람인가, 이분들은 심리사회적 자원 이런 것들이 이렇게 보이는데 나는 어떤 식으로 생활에 적응을 했고 지금은 어떤 자원들을 활용하고 있는가,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찾아 나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이 고맙습니다. 네. 네,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마지막에 정리를 좀 해드리자면 이 절박한 삶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 개인적인 서사들은 굉장히 절박합니다. 그야말로. 그 안에 틀림없이 희망이라고 하는 메시지가 있거든요. 이게 그야말로 상상 뭐 이런 것 차원을 떠나서라도 이 안에 보면 가족애라든가 또 자기애도 있고요. 타인과의 관계를 중요시하는, 어떻게 하면 남한 사회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 이 표현이 좀 격하게 표현, 뭐 사랑한다라는 표현 자체가 좀 격한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자기를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타인과의 관계를 중요시하는 그런 인간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어서 저는 굉장히 좋았고요. 자기 국복의 수단으로 어떤 안정적인 생활이라든가 편안한 정서를 확보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들이 있었어요. 아프다라고 늘 말씀하셨던 그런 분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이 남한 사회에서 주는 여러 가지 또 따뜻한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어떻게 내 것으로 주워 담을 수 있는지, 그런 따뜻한 시선들과 자꾸 접촉을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억척스러움이라든가 성실함, 노력하는 자세, 그다음에 감사함, 그다음에 낙천성, 이런 것들이 이 5분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어떤 심성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도 개인적으로 해봤습니다. 그런 어떤 억척스러움과 성실함과 노력, 늘 감사한 마음을 갖는 것, 이런 것이 현재를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됐다. 그리고 자식들에게로 향한 어떤 생의 강력한 의지, 뭐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느껴졌다. 또 2탄도 집필 중이라고 이렇게 네, 하시던데. 네. 그래서 이제 그 대한민국의 어떤 안에서 정체성을 찾는 것이 이분들의 과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2탄으로는 지금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역시 북한 이탈했던 그런 청소년 대상으로 해가지고 지금 2탄을 집필 중에 있습니다. 아유, 작가님들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진짜 너무 이렇게 귀한 시간, 우리가 5명 그리고 선생님까지 포함해서 6사람의 목소리를 듣고 생각한 시간이었지만 이 6명이 모여야지 60명이 되고 600명이 되고 6천만 명이 되고 또 하나의 나라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귀한 시간 만들어주신 서울대학교 다양성위원회 위원장님 비롯해가지고 여러 선생님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책을 써주셔서 감사하는데 제가 진짜 감사하는 사람들은 이 5분의 여인들, 네. 우리 학생의 엄마들이에요. 아까 이야기한 대로 우리 서울대학교 학생들의 엄마 나이거든요. 그냥 이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뭐 절박하지만 너무 또 힘들게 생각하지 마시고 희망으로 화이팅하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통일, 정치인들이 생각하는 통일이 아니라 고향 가고 놀러 가고 여행 가는 그런 통일이 아닐까요? 이 목소리를 통해서 통일은 별거 아니다. 사랑하는 사람 얼굴 보고 내 딸이랑 만두 빚은 거 나눠 먹고 이런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놀면서 통일 생각하고 제주도 가서 통일 생각하고 이런 것들이 거시담론이 아니라 사람 사는 이야기가 되는 날인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지금 힘들게 이렇게 또 유튜브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봐주신 정말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또 더 대화를 있기를 원하시면 다양성위원회에 연락을 하시면 여기 작가님들 그리고 저도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